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누군지 아시죠? 네, 윤영미 아나운서 모시고 인생의 60을 중반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중반이죠. 지금 100살 넘으니까. 60대 중반, 인생의 중반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가까이 있는 그 언저리에 있는 연령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중년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윤영미 아나운서의 경험담을 통해서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모이가 빠졌네. 미모이. 60대의 미모라기보다는요. 60대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아하다. 네, 저는 정말 좋죠. 뭐 미모, 섹시 이런 걸 20, 30대들이 가져갈 단어고 우리 나이 때는 남자 같으면 멋지다. 여자 같으면 우아하다. 네. 나는 그게 내 머릿속에서 가장 최고의 천사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네. 네. 우아하다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적인 면, 교양, 뭐 에티튜드, 그렇죠. 여러 가지. 영어로 얘기하면 엘레강스하다 그래요. 엘레강스. 오, 엘레강스. 돌아가신 저기 분이 생각나시네. 누구요? 패션 디자인 앙드레 김선이. 그분 엘레강스 되게 좋아하시죠? 엘레강스. 네. 자, 오늘 윤영미 아나운서 모시고 윤영미 아나운서가 썼던 책들 얘기도 좀 하고 인생 살아온 얘기도 하고 결혼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알아보고 재밌는 얘기 되게 많아요. 62년생이죠? 네. 그럼 뭐 저랑 거의 갑장이에요, 그죠? 한 살 제가 어린가요? 예, 제가 61년생이니까. 네. 네. 친구하죠, 뭐. 네, 딱 맞죠, 뭐. 근데 왜 아나운서를 그 직업을 택하셨어요? 그거는 운명인 것 같아요. 천직이고. 왜냐하면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그 당시 홍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 이런 많이 들으셨죠? 네. 우리는 국민학교 나이니까. 그 1학년, 2학년 유치원 때는 사실 그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네, 아주 어렸을 적에. 네. 그 시골의 오락거리라고는 이제 극장밖에 없었는데 맞아요. 그렇게 극장을 다니면서 옛날 문희, 남정임, 신성일 나오는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봤어요. 문희 씨 나오니까 참 또 미인이시잖아요. 네. 전 그분 직접 만났는데 진짜 그분이야말로 우아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셔도 미인이라는 얘기를 10년 전쯤에 뵀나? 네, 그때도 미인이었다고 누가 보고 오신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막 고치진 않았더라고요. 네, 네. 네, 손을 별로 안 댔는데 참 우아하시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극장을 갈 정도면 그 가정 형편은 꽤 괜찮았다. 아니, 시골이지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9살째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계실 때는 인쇄소를 했어요. 그리고 무슨 강원일보 뭐 지부인가 뭐 약간 그런 지구. 시골에 네, 그런 거를 하셨고 좀 행세 있게나 하는 그러니까 홍천에서는 저기 지방 유지네. 네, 지방 유지. 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주유소를 만드셨어요. 주유소를 맞네. 하셨는데 유복하셨네. 그리고 금방 돌아가셨죠. 돌아가셔도 주유소 어디 가나요? 엄마가 이제 물려받아서 주유소를 계속 오랫동안 하시게 됐고 엄마가 이제 저희 손을 잡고 극장 구경을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극장에 나오는 그 성인 영화를 막 보면서 배우의 꿈을 이제 키우게 됐고 그래서 학교에서 청소 시간에 선생님들 모아놓고 제가 리사이틀 같은 거 많이 했어요. 노래하고 춤추고 응변하고 뭐 연기하고 이런 거 혼자서. 끼가 그러니까 그때 있었죠. 끼는 기본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그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어머니가 쫙 판을 벌려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끼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옛날에 막 그 사이카라 그러죠. 무슨 막 오토바이 옆에 비싼 옆에 사이드카 하나 붙여놓은 게 있었죠. 그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폼생폼사 막 사냥하고 그 당시에 막 전축 틀어놓고 막 고고춤 막 이런 거 뭐지? 직접 추천해서 네, 그런 트위스트 거 이런 거? 트위스트 이런 거 추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셨어요. 잘생겼고 아버지가 본인의 끼가 거기서 유전된 거구나. 네,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학교 방송 아나운서를 저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켜주시면서 영화 배우는 무슨 영화 배우냐 그냥 아나운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10살 때부터 꿈이 계속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지속이 됐고 이제 그 꿈을 이루게 된 거죠. 처음에는 저기 춘천 MBC에서 입사를 했었나요? 서울 다 떨어졌으니까. MBC는 계열사를 따로 보나 봐요? 따로 봤어요. KBS도 뭐 서울도 보고 지방도 보고 한 10번 정도 1년에 걸쳐서 시험을 봤는데 뭐 제가 이렇게 특출난 게 없다 보니까 외모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뭐 그냥 평범한 수준이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때도 1000대 1 가까이 막 됐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방송국을 조금 다니기도 했지만 아나운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방송국 앞에 미모의 여성들이 한 1000명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틈에서 제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특별한 게 별로 없었으니까.
오히려 외모는 저는 나이 들면서 더 좋아진 케이스거든요. 아니요, 그때 젊었을 때 이뻤는데 제가 사진 다 이거 방송도 같이 했는데. 제가 30살 넘게 그때 생겼고. 나이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쌍꺼풀 저도 그래요. 30 넘어 생겼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보톡스에 힘도 좀 얻고 막 이러면서 사각 보톡스도 많고 뭐 이러면서 조금 좀 외모가 나아졌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전 정말 형편 없었어요. 외모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력으로 SBS로 오시게 되나요? 그렇죠. 91년도에 SBS가 생기면서 이제 경력 아나운서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뽑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지원했는데 제가 1번으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동기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 많죠. 또 유협. 네. 선배님도 같이 들어갔고 왕수연 아나운서, 네. 또 전은진 아나운서, 최영주 아나운서 조금 늦게 들어갔고 네. 그런 제가 김태용 아나운서도 거의 동기죠. 그때 다 같이 네, 입사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SBS의 생활이 시작된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왜 저를 지방에 이름도 없는 아나운서를 뽑았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뽑혔으면 됐지. 그걸 아니, 제가 들어갈 구멍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들어갈 군번이 아닌 거예요. 너무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그 이력서를 넣었고 이미 들어왔고 해서. 그런데 SBS 회장님이 윤가잖아요. 네, 윤 회장님이죠. 네, 윤 회장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강원도 분이에요. 그분 철학 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역 고향 사람이라고 뽑은 거예요? 아마 그 심사위원들이 네. 윤 회장님의 조카인 줄 알고 저를 뽑은 것 같아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아니 나를 뽑을 이유가 없더라고 진짜. 그런 거 저 경력직을 볼 때는 전에 했던 방송들을 다 리뷰를 하죠. 그래서 뽑은 거죠. 네,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 방송을 잘 하시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잘했죠. 아나운서의 최대 잘하는 아나운서는 누구냐? 출연자가 편안하게 방송을 잘하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아니 저는 이제 출연자로 갔으니까 네. 누구랑 방송하면 되게 편해. 누구랑 방송하면 좀 껄끄러워. 느낌이 있죠.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옛날에 유재석 씨가 아주 신인 시절에 한번 SBS에서 추석 특집으로 동안미인 선발대회라는 걸 매년 추석 때마다 몇 번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심사위원으로 제가 가는데 그때 이제 유재석 씨가 아주 개그맨에서 아주 어린 군번이었고 추석 특집 이런 거는 별로 뭐 이렇게 유명한 MC들이 안 해요. 그걸 유재석 씨가 이제 맡아서 하는데 저 사람은 뭐 단언코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게 다 일반인이에요, 출연인이. 연예인 하나도 없어요. 심사위원도 대부분 다 그냥 일반인 의사 뭐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출연자는 일반인 동안 선발대회니까 일반인, 관객들은 가족. 근데 그거를 전체를 혼자서 연예인이 다 아울러 가야 되잖아요. 네. 그걸 하는데 정말 잘해요. 그리고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배려가 엄청나게 좋아요. 자기 다시 볼 사람들도 아니고. 애티튜드가 참 겸손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반인 출연자들이 좀 이렇게 녹화되면 버벅대잖아요. 네. 사람이 긴장하고. 그거를 편하게 해주고 또 객석에 있는 그 보호자들도 이렇게 취업해갖고 녹화 분위기가 되게 좋아. 6시간, 7시간 하거든요. 네. 그 시간 내에 원맨쇼를 해요. 분위기 가라앉으면 다 띄우고. 그래서 유재석이 됐구나. 그래서 저 사람 개그맨으로는 유명하지 않지만 진행자로는 분명히 성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성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성공하고 있어. 그래서 변하지 않는구나. 네, 저는 장례식장에 갔는데 정선희 씨 무슨 장례식에 갔었나 뭐 그랬는데 유재석 씨가 있더라고요. 혼자 갔으니까. 근데 유재석 씨가 저랑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저를 막 오라고 하더니 이렇게 자리에 앉혀주고 여기 뭐 식사 하나 주세요. 제가 다이어트 증상 안 먹을게요. 그랬더니 아예 안 먹게 뭘 안 먹습니까? 그냥 숟가락 담그세요. 막 이러면서 막 육개장을 막 갖다 주고 그런 태도를 제가 보면서 이 사람은 참 태도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슷하구나, 경험이. 저는 그래서 2번을 유재석 씨랑 방송을 했는데 그때 경험으로 갖고 저 사람은 분명히 크게 성공할 거다 그랬더니 그래도 나 한 10년 하고 말 줄 알았어. 몇십 년째 성공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함 선생님도 애티튜드가 너무너무 좋으세요. 진짜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연예계를 들어서지도 못하고, 뭐, 좋아하는 정치도 못하고. 의사계 스타신데요. 지금 제일 재미없는 게 의사 진료보는 게 제일 재미없어요. 재미없다고요? 재미 제일 없어요. 네. 천직이신 줄 알았는데. 직업이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참 재미가 없어요.
네. 그래요. 자, 이제 윤영미 아나운서가 그래서 SBS에서 15년 있었나요? 아니죠. 20년, 21년 정도 있었나요? 1991년에 들어와서 2011년도에 그만뒀습니다. 20년 있었구나. 춘천 MBC에서 5년 있었고. 그러니까 전체 토탈 지금까지는 한 40년 됐죠. 근데 아나운서 그만둘 때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거 사실이에요? 뭐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늘 방송을 현업에서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저기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그 높은 데 올라가면 현업에서 빠지고 이렇게 페이퍼잡만 하는 관리직 있잖아요. 난 관리직 싫다고 그만뒀다 그러던데. 아, 예,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때 당시 제가 홈쇼핑에서 제안이 있었어요. 아, 이게 있었구나. 네네. 그래서 시점을 보고 있었죠. 근데 마침 그때 어떤 그만 뭐 이렇게 어디 다른 파트로 가야 되는 그런 TO 같은 게 아나운서실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내가 그만두겠다. 나 어차피 계속 제가 그만두는 시점을 고민했었거든요. 저는 정년까지 갈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관리자는 저는 어울리지 않고. 그러니까 하여튼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걸 현장에 있어야 된다.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계속 여자 아나운서들이 40 넘으면 밀리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아, 내가 또 다른 어떤 장을 펼쳐야 되겠다라고 계속 제가 몇 년 전부터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런 이제 SBS 아나운서실의 움직임이 있어서 아, 그럼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그만두게 된 거였죠. 그러면서 바로 홈쇼핑에 진출을 하고. 바로 했죠. 망했죠. 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황야에 나와서 이제. 홈쇼핑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아, 그 친 황야에서 이제 그게 다 내공이 됐잖아요. 근데 뒤돌아보면 그때 타이밍에 그만둔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늦었으면 아마 나이도 더 먹었을 것이고 딱 50에 그만뒀거든요. 네.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10여 년 동안 프리랜서로 그나마 이렇게 성장하면서 인지도를 넓히면서 있었지 더 늦었더라면 용기도 없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좀 쓰임도 좀 덜했을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적당한 타이밍에 50에 25년 방송하고 나온 게 딱 나왔고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방송은 다들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거예요. 결혼. 아, 결혼이요? 저 결혼 얘기 많이 했는데. 35. 좀 늦었죠. 그 당시는 뭐 엄청 늦었죠. 네. 그러니까 30살 넘어서부터 뿐이 아니라 춘천 MBC에 있을 20대부터 왜 그렇게 남자들이 결혼하고 남의 결혼을 걱정을 하는지 그게 되게 지겨웠어요. SBS 와서 또 5년 동안 싱글로 있다 보니까 또 뭐 나만 보면 할 말이 없으니까 국서 그렇죠. 언제 먹어 언제 갈 맞아. 거야 뭐. 인사지 그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정말 이렇게 번거로웠고 그런 말을 듣는 게 나중에는 뭐 재취자리밖에 없다 뭐 이러고 실제 선이 정말 이혼한 남자 선도 들어왔었어요. 33살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죠. 뭐 얼마 안 살았던 거의 뭐 싱글 같은 돌싱들. 뭐 돈 많은 집안 아들도 있었고 뭐 의사도 있었고 또 뭐 국회의원도 있었고. 의사는 왜 찼어요 근데? 전 의사들이 재미없더라고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미없다 그러잖아요. 너무 꽉 막힌 것 같고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은 아니고 법조계 있는 사람도 너무 그냥 이렇게 나랑 결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다음 너무 또 부잣집 아들은 뭐 그냥 이렇게 남자같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이렇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지금의 이제 그 황 목사님이잖아요. 그게 만난 건 어떻게 만난 거예요?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온누리교회를 다녔거든. 그 목회일을 하시고? 아니야. 그냥 두란노 서원이라는 크리스찬 출판사에 있었어요. 네. 예, 두란노 서원이라 아주 조그만 회사죠. 지금 아니요, 성경책은 다 거기서 나와요. 그때 당시 우리 남편 월급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럼 많은 건가? 아니죠. 그때도 적은 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 400만 원 받았나?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정도가 받죠.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때도 굉장히 적은 돈이었어요. 100만 원이. 그랬는데 교회에 그 어떤 언니가 자기네 회사에 괜찮은 총각이 있으니까 만나보겠냐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이 언니 미친 거 아니야? 나를 어떻게 그런 사람을 소개를 해주냐? 내가 삼성 LG 다니는 사람도 안 만났는데 그럼 의사도 딱지 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파토를 놨는데 어느 날 그 언니를 찾아가게 돼요. 두란노선 반포대교에 지금도 있어요. 네, 있어요. 거기를 그 언니를 찾으러 갔어요. 마음이 곤고한 날. 그래서 그 언니를 만나서 뭐 이렇게 막 눈물도 흘리면서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외롭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했는데 남편이 그때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고 축구공을 안고 이렇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커피숍을. 근데 이렇게 되게 인상이 좋잖아요. 잘생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 사람 인상이 되게 좋네? 이렇게 되면서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사람이 선한 거예요.
자기는 좋은 일 하고 싶다. 어려운 사람 돕고 싶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수화를 배워서 그 시각장애인들 봉사를 했었고 또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뭐 이렇게 책 읽어주는 봉사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자기랑 같은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인데. 아니, 세속적으로 살아가지만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저는 근데 뭐 막 남을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남편은 굉장히 평생 이렇게 선교사도 돕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본인이 착각을 했는지 굉장히 저를 이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때는 목사님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 두란노 서울의 직원이었죠. 예. 그냥 독실한 크리스찬. 독실한 크리스찬. 그때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어서 그러다가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세상 속의 남자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방송국에서 만난 사람들, 뭐 선 봤던 사람들하고 너무 결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아주 평안하고 그냥 이렇게 딴 세상에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막 그 누구를 위해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 사람, 북한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세속적인 조건을 제가 이렇게 놓게 됐어요.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면 그게 다고 경제적인 것은 뭐 내가 방송국에 얼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방송하면서 버는 월급으로 충분히 뭐 살기는 하죠. 네. 부자로는 못 살지만 제가 어려서 돈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어려운 걸 몰랐어요.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대충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뭐 그냥 집사람이 그랬어요. 나한테 결혼할 때 결혼하면 집은 그냥 생기는 줄 알더라고. 아, 부자셨잖아요. 사모님도. 그렇죠. 아, 큰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서울에 딱 중간이에요. 미들클래스인데 지금까지 그래요. 돈은 그냥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냉장고에 과일이 늘 가득하고 고기는 늘 먹고 싶을 때 먹고 우리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부자인데 아. 근데 내가 과일을 사기 위해서 늘 매일매일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고기를 사 먹기 위해서 뭔가를 노동을 해야 되고 남편이 벌어오고 땀 흘려 이런 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저는 그래서 투자도 해본 적이 없고 부동산을 사서 늘린 적도 없고 저축을 해본 적도 없어요.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사는 건데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데 결혼은 누가 먼저 프로포즈 했어요? 남편이 했죠. 2주 만에 남편이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은? 생활은 뭐 이런 건 없대요. 돈은 없으니까 그냥 양쪽 집에서 반반씩 돈을 모아서 이제 뭐 전세를 하나 얻자. 네. 남편이 그 당시 일산에 아파트가 쌌으니까 아파트를 돈을 모아 대출 받아 사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샀어야지 그러면. 시골에 가서 사는 게 싫더라고요. 그때. 아, 일산 가까워. 저도 일산에 살았는데. 아니 그때 그냥 멀게 느껴졌어요. SBS까지는 가까운데. 그냥 학고방이어도 전 서울시내에서 좋겠다. 그래서 숲대 앞에 그때 일산 아파트를 샀어요. 샀어야지. 숲대 앞에 그 원효로에 그 빌라인데 다 쓰러져가는 빌라예요. 그래도 서울이 좋아서? 네. 그 방 2개짜리인데 막 방바닥이 울퉁불퉁하고 제가 외제 가구를 샀는데 그 가구가 안 들어갔어요, 집에. 그래서 정말 너무 집이 후졌는데 저는 그냥 행복했어요, 그게. 그냥 남편이 퇴근하고 오고 저는 일찍 퇴근을 하니까 그냥 그 골목에 이렇게 막 그 가로등 켜 있는 그 골목에 시멘트 계단에 이렇게 혼자 앉아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으면 남편이 저쪽에서 진짜 사과봉다리 이렇게 싸고 오고 그런 1년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 없는 서러움을 겪어보진 못 겪어봤죠. 그렇죠. 저는 어릴 때부터 집 없는 서러움을 너무너무 겪어갖고 사실 좀 더 가난했으면 내가 그 철이 좀 더 들었을 텐데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 딱 들어보니까 아 정말 철없이 산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뭐 둘이 살았는데 솔직히 뭐 맞벌이 하니까 충분히 돼요. 아이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돈 문제가 냉정하게 부딪혔을 텐데 갈등은 없었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평생 돈을 집에다가 많이 벌어다 준 적이 없잖아. 없죠. 그 두란노성원을 몇 년을 다녔는데 사실 그만두라는 것도 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늘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 선교사를 돕고 싶다는 얘기를 늘 하고 해서 이 진짜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에피소드인데 제가 제주도에 샤인빌이라는 리조트가 있어요. 알아요.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그게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제일 좋았어요. 그때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막 150평짜리 펜트하우스가 하나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좋은 하루에 막 150만 원인가 막 이랬던 데가 있어요. 지금 우연히 되게 제가 쇠락했는데. 구경을 지금 많이 쇠락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사장님을 제가 알아요. 박찬수 회장님인데 그분을 알게 되면서 거기 구경을 한번 하게 된 건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골프 대회를 하는데 사회를 봐주기로 하고 거기서
2박 3일인가 3박 4일을 제가 재워달라 그랬어요. 무료로. 왜냐면 150만 원씩 3일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댁 식구들을 다 몰고 거길 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출근해야 되니까 못 간대요. 그래서 여보 그냥 그만둬 회사. 제가 그랬어요. 그 100만 원 벌어도 되고 안 벌어도 되니까 여보 그만둬 그랬어요. 경제적인 감각이 전혀 없으시구나. 그래서 그만뒀어요 남편이. 샤인빌리 셔터 가려고. 똑같네 부부가. 그래서 그만두고 저는 뭐 그까짓 거 100만 원 벌었으니까 그 정도야 어디 가서 뭐 막노동인데 못 벌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당신 어차피 사업해서 나중에 돈 벌고 싶다 했으니까 지금 그만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샤인빌 가서 놀자. 뭐 회사 그만둬. 그만뒀어요 진짜. 네, 그래갖고 그때부터 샤인빌 백수의 시절이 시작이 된 거죠. 샤인빌 가서 잘 놀고 와서 자기가 뭐 무슨 아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사업한다 그랬더니 결국 못하게 됐고 그때 뭐 전업주부를 이제 3년 동안 하게 됐고 또 어디 3년 동안 직장을 다녔어요. 프라임 산업인가 거기 네. 좀 다니다가 건설 유명하죠. 거기에서 이제 그 지금 코엑스 밑에 푸드 코트가 있는데 뭐 그거 관리하는 뭐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된 거죠. 아니, 목회도 어떤 목사님을 보면 저기 큰 교회를 만들어서 급여도 많이 받으시고. 근데 이미 나이 들어서 했기 때문에 어디 교회에 큰 교회에 들어갈 목사님도 나이 많으면 안 되더라고요. 개척교회를 해서라도 이렇게 막 그 신도를 많이 늘리고 그러면 되지 않아요? 우리 남편은 개척교회 할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이렇게 막 설교를 잘하거나 막 사람을 휘어잡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뒤에서 이렇게 돕는 스타일이거든요. 설교 잘 못해요. 약간 대대대대거려 우리 남편 약간. 이렇게 남편 의용을 봐도 이렇게 막 봐도 되나? 근데 목사님 뵈면 정말 선하게 생겼어요. 네, 선한 사람이고 이렇게 막 그 설교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온누리 교회 목사가 되면서 그 탈북 청소년 돕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됐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정말 저기 돈하고는 저기 거리가 멀리 있는 분이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자녀도 둘이나 아들 둘인가요? 아들 둘이죠. 네. 둘을 이제 낳아서 기르는 모든 경제적 부담을 오롯이 제가 혼자 했죠.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죠. 왜 안 힘들어요? 유학 간 다음부터는 굉장히 힘들었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뭐 한국에서 학교 다녔으니까. 그거는 뭐 그러니까 그럭저럭 다니면 되고. 그냥 저냥 이렇게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김포를 이사를 가게 됐는데 진짜 한 몇 천만 원 갖고 집을 산 거예요, 김포에. 근데 그 집이 아직도 있어요. 안 팔려갖고. 아직도 뭐 5억 얼마래나? 뭐 50평인데 정말 안 오르더라고요. 20년 넘게 됐는데. 김포는 이제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이니까 좀 더 있으면 내가 살아도 좋고. 살기 싫어요. 그래서 김포를 서울 시내 편입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구나. 주소 때문에. 저는 월세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도 서울이 좋아요. 아예 시골에 살든가 아예 서울 복판이 좋지 애매한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건. 근데 경제적으로 너무 유학 간 이후부터는 짐이 커서 진짜 뭐 하루도 돈 걱정 안 한 날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사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난하면 이렇게 나가도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그거 말 안 한대. 네. 가난이 밀고 오면 같은 사랑도 나가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뭐 그 과정들을 이제 옆에서 이제 좀 많이 보기도 했지만 짜증나서 돈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 해본 적 없어요? 많죠. 왜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여보 당신 나가서 버스 기사라도 해. 나가서 뭐 주유소 알바라도 해.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막 몰아붙이죠. 왜냐면 내가 버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도 뭐 벌고 싶어도 못 버는 상황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남편이 안 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도대체 왜 사지 멀쩡한데 안 하느냐. 이거 갖고 제가 막 밀어붙이고 그러면 그냥 말이 없어요. 이제 그 상황이 되면 이제 분명히 이제 황 목사님도 못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못하는 상황인데 그 부인이 그렇게 마구 코너로 몰면 남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그 저항이 정말 말은 안 하지만 심리적으로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거든요. 그렇죠. 제가 많이 심하게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부글부글 끓는 게 얼굴에서 읽힐 거 아니에요. 참고 있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데는 막 눈물도 흘리고 아니면 그냥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한참 있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자기도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편의점 알바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쿠팡 배달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그 돈이 미미하니까 뭔가 이렇게 지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기보다 또 몸이 약해요. 그래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보기보다 골골해요. 아, 그래요? 이렇게 허우대만 멀쩡하지. 편의점 주말 알바 밤새우는 거를 2달 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이석증이요. 저는 뭐 뇌졸중인 줄 알았어요. 그 올 수 있어요. 갑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어지럽다고 막 네. 빙빙 돌아. 세상이 빙빙 돌아요. 예. 그래서 나 이거 뇌졸중인가 보다. 저는 겁이 나서 119 블루까지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4시에 119 타고 순천향병원에 갔는데 막 뭐 검사를 맡겼죠. 저는 뇌가 뭐가 잘못된 거 그렇게 의심하는 게 맞아요. 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석증인데 의사가 최근에 무리한 적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편의점 알바를 한다. 당장 그만두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같으면 진짜 뼈가 부서져라 하고 몇십 년을 일을 했는데 저는 진짜 그거를 버티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쩜 세상에 2달 하고 저렇게 나가 떨어지나. 저 사람 팔자가 그런 사람이구나. 옛날에 동치미에 몇 년 전에 나갔을 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같이 방송 여러 번 했었어요. 정보시는 분이 네. 전본 적 있어요. 심 누구시더라? 네, 네. 심진송 씨였나? 네. 그분이 우리 돌아가면서 그때 정본 적이 있어요. 그 신년 운세 뭐 이런 거. 남편하고 저하고 생일 이런 거를 해나가서 넣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분은 제가 아나운서인지도 모르고 남편이 목사인지도 모르시는 상황에서 이 남자는 종교인의 팔자라고 누군가의 덕을 보고 사는 팔자고 윤영미 씨 아니라 어떤 여자를 만나도 이 사람은 누군가의 덕을 보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팔자는 좋은 팔자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아니더라도. 근데 저 63세부터 엄청 대박이 난다 그랬거든요. 네. 우리 나이로 제가 63세예요. 아니, 1년 남았어요. 아니, 62세? 우리 나이로 63세라 그랬어요. 그때. 아, 그분이? 예, 63세부터 엄청 팔자가 막 완전히 이렇게 상승 곡선을 하는데 아직 뭐 별 등록금이 끝난 거? 그래서 이제 둘째 이번에 졸업했죠. 다 졸업했죠, 둘 다. 네, 그러니까 크레인 졸업해서 했고. 네, 둘 다 같은 시기에 졸업을 했어요. 군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뭐 하면서 이제 졸업이 비슷하게. 같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졸업식을 보러 갔다 왔죠. 홀가분하시겠어요? 그게 홀가분 할 줄 알았거든요. 네. 취업이 아직 안 됐어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걔네가 그러면 집값 어떻게 내고 용돈 어떻게? 지가 알아서 하겠죠. 제발 아이는 졸업하면 잊어버리세요. 그래요? 네. 그거를까지 하게 되면 저는 제가 개업하고 있다가 애들 둘째 대학 마지막 등록금 놓고 난 다음에 개업 접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내가 병원 접었었잖아요. 완전히 이지안 피부과 하다가 완전히 접은 게 둘째는 마지막 등록금 보내고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의지할까봐? 아니요, 내가 힘드니까. 저는 절대로 내가 힘드는 일은 안 해요. 그래서 접었더니 나는 편해지죠. 나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집사람하고 애들 얼굴이 어두워져. 그게 모성은 그렇지 않아요. 아빠는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엄마로서는 애들이 굶을까? 빌빌대면서 뉴욕에서 애들이 뭐 진짜 그지 되는 거 아닌가? 막 약간 뭐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엄마들은 다 비슷하구나. 네.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는 걱정했어요. 뭐 한 살, 2살 때는 쟤를 다치면 어떡하지? 열나면, 저러면 애들 열나면 잘못하면 경기하고 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대학생이 될 때부터는 점점 걱정이 덜 되죠. 등록금만 대주면 되니까. 네. 그럼 자기 몸은 자기가 앞가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자식들 걱정은 대학생 되고 난다면은 내가 돈을 벌어서 등록금 대주는 거가 걱정이 됐지. 제가 뭘 할 것인지 지 알아서 하겠지. 지 몸인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걱정은 없어요. 근데 집사람은 지금도 보니까 애들 걱정을 하더라고. 걱정이 되죠. 전 지금도 제가 뉴욕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너무 막 교통편도 막 엉키고 막 지하철도 약간 뭐 이상한 사람도 많고 막 하니까 오늘 집에 잘 들어왔나? 뭐 엄마는 어쩔 수 없구나. 피해 다니나? 뭐 이런 끼니는 어떻게 잘 먹고 있나? 뭐 그런 내가 생각이 63세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면 우리 엄마 지금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우리 엄마가 조심하라 그러지 않아요? 밥은 묻나 운전 조심해라. 어머, 예수 믿는 양반이 운세를. 제가 본 게 아니라 방송에서 그렇게. 네. 종교가 있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뭐 토정비계라든지 뭐 주역 갖고 풀이하고 하는 거는 또 그 나라의 문화죠. 네. 예, 좀 관대하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애들은 둘 다 유학을 갔다 왔어요. 아들은 유학 마치고 한국 들어서 군대 마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직장을 얻고 딸은 샌프란시스코 직장을 얻어서 샌프란시스코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네. 네. 샌프란에 있어요? 네. 왜냐면 그 공부를 다 거기 캘리포니아에서 했으니까 취직이 되죠. 이공계 공부를 했고 생명공학 했으니까 취직은 잘 되죠.
아,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애기 키우느라고 이제 그만뒀죠. 아, 애가 아깝다. 둘이니까. 나중에 뭐 다시 또 애 다 크고 나면 일하면 되니까요. 미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격증을 갖고 있고 뭔가 일할 의지가 있으면 뭐 일하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둘을 다 졸업시키고 난 다음에는 적어도 하지가 않고 이거는 남을 거 아니에요, 돈은. 근데 졸업을 딱 시키니까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이제 다 썼겠지 이제. 딱 소진해서 쓰니까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번에 뉴욕 갔다 와서 뉴욕이 엄청 물가가 비싸잖아요. 엄청 올랐다 그러더라고. 썼거든요. 뭐 비행기 값이니 뭐 한 번 뭐 4시 밥 먹으면 뭐 7, 80만 원 우습게 나가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팁 22% 주고. 팁도 22% 주면 요거도 먹는 수준 아닌가? 25% 30% 줘야 된다고. 네, 20몇 프로 주고 뭐 지하철도 1인당 거에 한 번 타면 8,000원. 막 너무 비싸니까 카드 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지금부터 이제 벌어야 돼요. 이제 벌면 시작이야. 그래도 이제 벌면 그거 뭐 다 정리하고 나면 아니 나갈 돈이 없잖아요. 집세 내야죠. 아니 그 목사님이 크게 쓰는 돈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등록금이면 그 등록금은 1년에 세이브 될 거 아니에요. 2명 등록금은. 근데 이게 우리가 불안한 직업이잖아요. 저는 병원이 있으시지만 저는 진짜 영원히 될 수도 있고 뭐 억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모르는 거잖아요. 다음 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스케줄이 없으면 방송 섭외가 안 들어오거나 뭐 일을 할 게 없으면 진짜 빵원이 될 수도 있는 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요. 뭐 내가 볼 때는 평생 하실 것 같아. 아멘. 아니, 소재가 너무 많아. 그래요? 아직 지금 얘기했는데 지금 인생의 3분의 1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본인 얘기도. 할 얘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오늘 하버드 다녀오신 거 뭐 얘기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하려고. 왜냐면 아껴뒀다가 같이 얘기해야 되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졸업시켰고 지금은 우리 목사님은 저기 계시죠? 제주도 계시죠?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는 서울에 좀 많이 있는 게 시어머니가 저기 아이들 그 미국 졸업식에 휠체어를 타고 가셨어요. 아, 대단하시다. 한 달을 가서 딸네 집에 계셨거든요. 딸이 이제 뉴욕 롱알랜드에 있어요. 근데 아이들 졸업식 보신다고 미국에 가셔서 한 달 있다가 지금 이렇게 넘어지셔갖고 좀 몸이 안 좋으셔서 갑자기 또 어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막 고대병원에 가서 막 주사 맞고 뭐 치료하시고 막 그러시고 해서 이제 어머니 보필하시랴. 또 시누이가 지금 또 많이 아프셔서 시누이 또 병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도와주고 뭐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지금 다 부모님, 누나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지금 아프셔서 그거 보필하느라고 남편이 지금 아주 힘든 상황. 그게 우리 세대가 마처 세대라는 것 같은데 부모 복양하는 마지막 세대. 아, 그래요? 자식들한테 복양 못 받는 처음 세대. 그래서 마처 세대래. 딱 맞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은 안 할 것 같고 요양병원 이런 데 일단 우리 기대는 안 하잖아 우리가. 기대도 안 하고. 근데 우리는 부모님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하면 그렇죠. 스스로가 불편해 마음이. 그리고 요양병원 보낸다면 괜히 막 불효하는 것 같아. 그 집에서 죄 짓는 느낌이죠. 간호하고. 근데 요양병원 보내시는 게 맞죠,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게 말은 쉽지 내가 해당되면 그 얘기 못 하거든요. 자, 일단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이제 공식적으로 프리가 된 다음에는 여러 방송들을 했지만 요즘 주목받고 있는 거는 그 뭐예요? 뭐 영미 투어. 그다음에 또 뭐 영미 뭐 상회. 영미 상회. 영미 소풍. 뭐 영미 살롱. 뭐 그룹 차리시나요? 계열사 회장이네. 영미 투어라는 걸 맨 처음에 하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좀 유명하죠, 지금도. 아주 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해요. 잘 금방 모집이 5초 만에 막 되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11번을 했어요. 일본도 몇 번 갔다 오고 제주도, 부산, 여수 뭐 막 그런 남해 이런 데 이제 여행 프로그램을 제가 1박 2일, 2박 3일씩 그렇게 했거든요. 그 11번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9월 달에 프랑스를 가요. 그래서 파리 갔다가 남프랑스까지 한 열흘 정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사모님 보내드리세요. 그래야 되겠네. 그래서 그 열흘 동안 이제 그 프랑스 여행을 영미 투어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제 인스타그램에 오시면 이렇게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영미 소풍은 뭐냐면 당일치기 여행. 당일치기로. 왜냐하면 자고 오기가 조금 애매하거나 숙소가 마땅치 않을 때는 영미 소풍.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에 보성을 갔다 왔고 보성 벌교 녹차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보성 벌교를 영미 소풍을 갔다 왔고 당일치기로 엊그제 바로 구례를 했어요. 지금 구례가 뭐가 좋을 땐가? 꽃은 없고 저기 하겠다. 등산하기 딱 좋은데 그게. 구례가요.
1년 12달 아름다워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데가 구례예요. 저는 거기가 이제 지리산 산행 시점이 구례예요. 아, 거기 사성암 좋고요. 쌍산제 좋고, 운조로 좋고, 사내사나라는 펜션의 아침밥이 나물 밥상으로 나오는데 기가 막히고요. 또 호중거라는 티하우스가 있어요. 거기 끝내주고, 또 천개 그 향나무 숲이라는 데가 있고요. 무르라는 한옥 카페가 있고, 또 예유당이라는 향 만드는 그 한옥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거기 전부 다 밑에서 이렇게 이제 마을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마을을 휙 지나서 이제 성삼재로 바로 올라가죠. 저는 뭐 등산은 잘 안 해요. 이제 그런 코스를 제가 영미 소풍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울고 가요. 근데 그게 하루로 가긴 좀 아깝다. 내려가는데 한 3시간 반, 4시간 걸리는데. 근데 아침에 왔다가 밤에 헤어지는 걸로 했어요. 두 팀을 제가 받았어요. 1박 2일을 저는 있으면서. 그러면 몇 명 정도 같이 움직여요? 12명 모집을 했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진짜 막 껴안고 울고 막 또 모이자 그러고 난리가. 근데 그게 하면 거기서 수익 모델은 뭐예요? 그게 궁금해. 수익 모델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그 받는 비용이라든지 정말 수고만 내용을 보면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이야. 그게 이제 그러니까, 부착부수예요. 예. 남편도 하는 일이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돈 버는 그 재주가 없는지 만약에 이게 코스가 진짜 딱 50만 원이 든다. 그럼 한 65만 원 요 정도 받아요. 그래 봐야 뭐 저기 무슨 뭐 돈이 100만 원도 안 남 때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저는 엄청 돈을 써요. 할인 안 받고 거의 할인 안 받고 막 식사 뭐 이런 코스 이런 거를 엄청 저는 정말 제가 만족할 정도로 하고 버스 정말 좋은 거 하고 일단 내 기준으로 만족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본인이 손해를 늘 보는 게 가니까. 뭐냐면 그게 2박 3일 3박 4일 날짜를 잡잖아요. 그러면 막 500만 원짜리 일이 들어오는 거야. 뭐가 일이. 그 사이에 예. 꼭 그때 일이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500만 원 버는 게 훨씬 난데 영미 투어를 취소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손해고 사실 실제 수입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중독성이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정말 너무너무 감동하고 좋아하고 이번에 어떤 분은 5년 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첫 외출을 했대요. 아하.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어디 구례 갔다 오신 거예요? 네. 5년 동안 암으로 굉장히 투병하고 힘들었는데 첫 외출을 요번에 영미 소풍으로 왔다. 자기는 정말 너무너무 감동해서 막 진짜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다. 막 다 그런 분들 막 이혼했던 얘기들, 아픈 얘기,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의 얘기 막 이런 막 그런 것으로 막 이야기하면서 힐링. 그러면 두 팀이면 다 동성애로 남녀 거의 여성만 와요. 전 중년 여성들만 해요. 아. 왜냐면 중년 여성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친해지고 막 그러면서 그분들이 막 진짜 이렇게 사진도 막 이렇게 못 찍고 이러던 분들이 막 춤추고 막 이렇게 발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본인이 여행 가는 거를 좋아하는 게 결국은 일을 만들었지만 그렇죠. 돈은 별로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구례도 그냥 내가 구례에 이렇게 투어를 짜야 되겠다가 아니라 구례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10년 전부터. 근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좋은 스팟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 나 혼자만 즐기긴 좀 아깝다.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이걸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영미 투어를 제가 이렇게 딱 짜는 거죠. 짜서 이제 며칠 날 만나자. 그렇죠. 그 신청을 받고 여행하라는 책도 제가 이렇게 쓰고 여기 이제 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우리 아들 이름이 나왔네. 여행하라고 이렇게 쓴 의도는 뭐예요? 누구누구여 액팅하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행하라, 액팅하라. 그 다음에 여행하라는 뜻도 있고. 이 책 절판돼서 못 사요. 누구누구여 행하라. 액팅하라. 집에만 있지 말고 한 발짝 내디더라. 아, 너무 이쁘다. 네. 절판됐다고요? 광주고요. 요거 이제 거제도 지평집 나오고 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번에 갔던 데도 서남사고 이거는 이제 제주도 그 수풍 박물관. 야, 사진은 누가 찍은 거예요? 거의 제가 찍었어요. 아, 이거 재판 찍어야 되겠다. 이거 책 정말 아까워요. 네. 절판됐는데 이 책 지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여기 출판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음악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여기 맞는 CD도 같이 만들었거든요. CD도 같이 이렇게 줬는데 많이 팔렸어요? 뭐 많이 팔렸어요. 비교적. 근데 이제 이게 뭐냐 음악 그 광고 회사에서 한 거라 그냥 딱 중단을 했어요. 이게 이제 구례예요. 그냥 사진이 화보야. 여기가 구례예요. 네. 보세요. 여기 구례. 구례. 이게 벚꽃나무 핀 거구나. 네네. 구례는 밑에 그 개나리가 있어서 굉장히 더 아름다워요. 여기는 밀양, 명래성지.
너티나무 있는데 이런 거 다 정말 잘 찍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나온 것만 누군가가 찍어준 거고 저거 안 나온 건 거의 제가 찍은 거예요. 그냥 핸드폰. 핸드폰이에요? 네, 다 핸드폰이에요. 이야, 여기는 어디야? 무주의 백년사. 이야, 너무 이쁘다. 한 50군데 정도 제가, 근데 이게 여행 정보책이 아니라 그냥 여행 에세이예요. 내가 왜 그 장소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에세이. 일기 같은데요? 그렇죠, 한 페이지만 딱 읽어봐도. 내가 사람에 대한 얘기,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것들, 뭐 그다음 건축에 대한 얘기 이런 거지. 뭐 여기 가시면 어디 둘러보시고 뭐 여기 뭐 얼마 들고 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아까 보니까 건축도 아까 지평 마을인가 지평집. 거제도에 굉장히 좋아해서 지평집을 제가 영미 투어를 했어요. 요거였던 것 같은데 집이 그러니까 그냥 지하로 돼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약간 바다를 볼 수 있는 조망을 주고 딱 들어가는데 지평집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구례의 산해하고 지평집을 제가 가장 좋아해요. 지평집 꼭 한번 가보세요. 하동도 나오고. 담양소세원 여기는 내가 갔어요. 여긴 유명한 데인데 소세원에 제가 잠을 잤어요. 하루.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 누구누구여 행하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만 하지 말고 않으면,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한 발짝 내디더라 이런 의미의 그런 책입니다. 네. 그래서 옛날부터 여행을 그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영미 투어라는 게 생기게 됐고 영미 소풍은 당일치기로 소풍을 이제 가을에 고창을 갈 거예요. 아, 선운사 있는데 고창이 기가 막혀요. 거기는 선운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고창 2번 갔었는데 거기 무슨 산이 있었는데 고창이 선운사도 좋지만 선운사 옆에 그 계곡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산을 간다고 갔었던 것 같아. 그리고 거기 그 서정주 문학관이 있어요. 운동장에 그래서 쫙 보는 그 선운사 그 서정주 문학관 네. 너무너무 좋고 운곡 습지라고 있습니다. 거기 남산은 습지인데 정말 거울 같아요. 이게 가만 보면 즐거운 일을 가지고 직업으로 바꾸었다고 그러기는 또 그래, 그죠? 네, 네. 그렇게 거기서 큰 수익은 나오는 그냥 본인이 직업이라고 하긴 없고 그렇죠. 서비스죠, 서비스.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좋은 공간에 가서 그걸 나누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창 여행을 가을에 갈 거고, 그다음에 프랑스 여행 지금 이제 모집 중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들만 프랑스는 남자도 모집해요. 같이 부부가 같이 가시죠. 언제라고요?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아, 그때는 딸이 오는 날이네. 아들? 딸이 손주 데리고 와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깝다. 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남자한테 오픈해요. 프랑스는. 그래서 프랑스에 그 메종 오브제라고 그 인테리어 박람회를 해요. 그래서 그걸 한 이틀 봐요. 제가 인테리어를 워낙 좋아해서 그 박람회를 파리에서 보고 남프랑스로 갑니다. 예, 한 일주일 열흘? 예. 근데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코스로 짜서 네. 지금 영미 상해는 뭐예요? 영미 상회는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제가 소개하고 판매하는 거죠. 그런 돈 좀 벌겠다. 큰 돈 못 법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저는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만 보통 유통 마진이라는 게 40에서 50%는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만약에 30%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형편을 보고 아니에요 20%만 주세요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받기도 하고 저는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요. 거기를 가요. 가서 숙박을 하고 뭐 농원에 가보고 이런 걸 써보고 이거를 거의 6개월 아니면 10년 전부터 좋아했던 것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란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뭐 불고기도 그렇고 뭐 과일도 그렇고 뭐 한치도 그렇고 이런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제 돈으로 사서 먹어봐요. 그 돈 그게 전부 저기 아니 인스타에서만 하나요? 네네 인스타로만. 뭐 저처럼 제가 사이트 드릴 수 있어요. 저처럼 인스타를 안 하는 사람은 따로 제가 사이트를 카톡 같은 걸로 드려야 돼요. 왜냐면 따로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뭐 따로 홈페이지를 하고 이러긴 지금 뭐 제가 여력이 없어서 그냥 인스타로만. 지금 얘기 딱 들어보니까 이게 목사님이 집에서 도와주시면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의 모델인데. 남편은 이제
감자와 당근 농사 짓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런 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남편이 이런 걸 빠릿빠릿하게 온라인 이런 걸 잘 못해요. 이게 온라인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영미 상회는 제가 좋아하는 물건과 먹거리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 판매도 하는데 수수료를 받으면서 저는 오너를 꼭 만나봐요. 오너 있는 거를 해요. 대기업 제품 막 공산품도 이런 거 안 해요. 그거는 저기 하청도 주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건 안 하고 정말 약간 그 소규모에서 오너를 알고 그 오너의 정신을 제가 자꾸 취재를 하고 알아보고 오랫동안 써보고 그러니까 제 돈이 많이 들어가죠. 저는 사서 많이 써요. 사실 진짜 모를 때도 사서 쓰고 하면서 소비자로서 그걸 자꾸 만족스러운 것만 하죠. 여기다 올리는구나. 예,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영미 상생이라는 거 하는데 영미 상생은 진짜 10원도 안 받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냥 브랜드 좋은 브랜드니까 사서 농업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착하게 잘 농사 짓는 분들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예요. 10원도 안 받고 제가 가서 취재하고 제가 사서 먹기도 하고 다 그걸 경험한 다음에 아 이건 좋다 했을 경우에 제가 영미상생으로 소개를 해줘요. 연결을 해주는 돈은 거죠. 언제 벌어요? 돈은 이제 홈쇼핑 이런 거에서 벌어야 되는데 여기서 홈쇼핑이 없네. 그러니까 결국은 방송만 내 그 수입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좋아서 그렇죠. 본인이 누구한테 뭔가를 소개를 하고 싶어서 본인이 누구한테 이런 걸 소개해주면 즐겁고 같이 가면 즐겁고 그렇죠. 그런 거죠. 참, 지금 제가 막걸리랑 이거 대입립술 독특한 캐릭터인데 이것도 이거 제가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선물 받은 거예요. 그냥 드시라고 제가 갖고 온 거죠. 스파클링 와인이네요. 예, 박종숙 선생님이랑 요리하시는 분이 네, 알아요. 그냥 선물로 네. 이렇게 보내주신 거고 이 대통 대립술은 그 곡성 군수님이 저한테 어제 선물하신 거예요. 이거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세지도 않아. 약간 정종 같은 맛인데. 약주네. 예. 이게 15일 있으면 이게 술이 없어진대요. 이렇게 스며들어갖고. 너무 맛있어. 술 냄새가 나요. 너무 맛있어. 여기 이렇게 저기 뭐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갖고 이렇게 졸졸졸졸 이렇게 따르더라고요. 아 이렇게? 네네.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으라고 뭐가 이렇게 꼬챙이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우리 방송 중에 이거 한잔 하면 안 되나? 해도 되죠. 뭐. 근데 아무튼 이런 거 저랑 전혀 수익과 상관이 없는 거고 네. 여러 면에서 저는 이렇게 수익과 상관없는 것들을 많이 연결을 해줘요. 그냥 소개해주고 뭐 영미 상회는 제가 이제 돈을 뭐 20%건 얼마 그렇게 계열사가 그럼 4개예요? 영미 살롱도 해요. 그건 뭐예요? 영미 살롱은 그냥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클래스도 하고 뭐 배우기도 하고 네. 뭐 토크도 하고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녀와 친해지는 방법 영미살롱 이런 것도 한 적이 있고 사진 잘 찍히는 방법에 대해서 영미살롱 한 적도 있고 뭐 어떤 뭐 나만의 향 만들기 이런 걸로 해서 클래스를 한 적도 있고 뭐 그러면 만난 게 몇 명 정도 만나요? 한 10명 정도 모집해요. 네, 1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어디 공간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간을 빌리거나 뭐 네. 누구네 집에서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하죠. 그래서 뭐 배우는 것들 뭐 토크쇼 무슨 클래스 뭐 뭐든 할 수 춤도 배울 수 있고 네, 예를 들어서 함 선생님 모시고 뭐 피부에 관해서 우리가 뭐 하자 할 수도 있고 사실 그것도 또 돈이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내가 듣고 있는데 돈하고는 다 거리가 있는. 왜냐면 오신 분들한테 와인을 제가 완전 다 서비스하거든요. 안주랑 와인을. 그래서 저는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늘 술을 서비스를 해요. 네. 그 술값이니 안주값이니 막 뭐 장소 사용료니 뭐니 막 이런 것들에 또 돈이 막 들어가. 그러면 진짜 어떤 때 저한테 2~30만 원이 남아요. 영미살롱 한번 하고 나면.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재밌게 놀았네 그냥. 그러니까 헤어 메이크업도 해야 되죠. 뭐 어디 가야 되죠. 뭐 이러니까 진짜 남는 게 없는데 맞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을 제가 거기서 많이 인연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그렇다고 내가 사람 만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야 인생 후반을 이렇게 이 책은 뭐예요? 놀 수 있을 때 놀고 볼 수 있을 때 보고 이건 알죠? 굉장히 그러니까 오래된 건 아니고 작년에 냈는데 네, 놀 수 있을 때 놀고 볼 수 있을 때 보고 갈 수 있을 때 가고 저의 어떤 인생관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때 같이 방송을 하면서 다른 방송에서 방송할 때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한 30권인가를 또 선물을 했죠.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만 원도 어머 이거 갑자기 말을 나는 또 그런 거는 이거 만 원을 찾았어.
자, 와, 사실 집에 있는 이게 그냥 막 갖고 와가지고. 작년에 아마 요 책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이거 되게 잘 됐어요. 네. 교보문고에서 8등까지 하고. 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아직도 출판이 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오늘 방송 보신 분들에게 구입하세요. 예, 아니요. 제가 30권 또 아예, 선물할까? 아니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네. 예, 이게 집에도 와 있어 갖고 네. 집사람이 요걸 보고 읽으셨다고? 예, 많이 요걸 보더니 예, 좀 이렇게 노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이렇게 논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그렇지. 시간을 보람차게 보내는 거에 대한 어떤 그게 약간 각성? 이게 나를 위한 시간. 되게 주부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주부들의 시간이라는 게 자녀 키울 때는 아이들, 자녀가 또 뭐 다 나가게 되면 남편. 그 자꾸 자기의 시간을 다 타인을 위해서 가족이긴 맞아요. 하지만 네. 타인을 위해서 할애를 하죠. 너무 희생과 헌신을 네.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용기가 없고요. 너무 눈치를 봐요. 우리나 중년 여성들이 자식 눈치, 남편 눈치, 어머니 눈치 막 이런 거 보면서 못 놀고 그 자꾸 더 허락받고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선 그런 얘기, 주체자로 살라고. 내 삶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관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볼 때는 여성분들이 한 50대 초중반 아이들이 졸업하고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있는 분들은 여성분들은 꼭 한번 일독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읽었기 때문에 내용을 네. 아는데 그러면 아직 일하고 있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걸 다 맞춰주질 못하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뭘 맞춰줘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반대만 안 하면 돼. 안 하죠. 그래도 안 놀아준다는 게 이제 그 같이 시간을 안 보내준다는 거에 대한 불만은 있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시간을 잘 쓰면 훨씬 그런 아니 불만이. 뭘 남편한테 뭘 놀아주길 바래요. 스스로 놀면 되는 거지. 스스로 나가서 모임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영미 투어 이런 데 오면 또 친구들 생기고 이러는 거지. 그것도 어색한 거죠. 해보면 안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행하라. 그렇죠. 행하라. 행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니까. 그러니까요. 행해봐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뭐 이거는 수필이고 수필보다 조금 무거웠어요. 약간의 어떤 삶에 대한 성찰, 철학적인 얘기가 꽤 좀 있어서요. 무겁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술술술 읽힙니다. 네, 30분에게 여성들로만 제가 골라서 선물을 할 테니까요. 누가 영미상에서 출판하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오시면 윤영미 치시면 예, 거기 그 프로필 아래 링크가 있습니다. 많이 사주세요. 별로 돈 남는 거 아니니까요. 그 제품의 퀄리티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입이 고급지세요. 그래서 맛있다 그러면 확실히 맛있어요. 저는 그 인테리어도 좋아하고 막 리빙 네. 제품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 지금 요 선글라스 팔고 있거든요. 이거 4년 동안 제가 쓴 거예요. 4년 동안. 좀 독특하다 렌즈가. 예, 왜냐면 이게 평면인데요. 플랫. 왜 그러죠? 이게 그냥 디자인이고 네. 독일 짜이스 렌즈고 제가 실제 4년 동안 썼던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걸 이제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렌즈가 독특하다. 네, 난 어차피 되게 편해요. 되게. 어머 어울리시다. 괜찮아요? 어울려요? 남성용도 있나? 이거는 남성이 써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이 줄까지 뭐 팔고. 근데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오셔야지 살 수 있고 아직 뭐 따로 홈페이지는 안 만들었기 때문에 예, 영미상에 많이 사주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책도 쓰고. 요것도 지금 거의 못 사는 책인데 이렇게 4권을 책을 냈습니다. 아니요, 제가 본 건 2권이에요. 요거 2권은 제가 봤고요. 이건 뭔 소리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스피치 책이에요. 아, 네. 이 책이 재밌네. 대박이었어요. 소위. 넌 교보에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네, 3위까지 교보에서 했고 13세까지 단숨에 찍었어요. 이거 언제 나온 책에? 물꼬를 키웠어요. 2017년에 출세를 했구나. 13세까지 나왔어요. 이 책이 정말 그 모든 스피치 책에 어떤 그 물꼬를 트인 책입니다. 이거는 방송뿐만 아니라 뭔가를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이 좀 읽어야 되겠는데. 맞아요. 제가 이번에 잠시 선거판에 몸을 담갔잖아요. 네. 정말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달변이던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래요? 내용이 없고 설득력이 없어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지. 네. 그래서 선거운동하기 되게 쉬웠어요. 상대가 잘 못하니까. 네.
어지간히만 하면 적어도 연설은 상대당보다는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 선거 나오신 분들 네. 스피치 제가 클래스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갖고는 될 일은 아니고 네.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렇게 연설을 잘하나 하는 거를 생각해 봤더니 책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읽는 양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늘 책을 읽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늘 책을 읽었죠. 그러니까 읽는 양이 많아야, 그러니까 눈으로 들어가는 양이 많아야 입으로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없이 그냥 뭐 어떻게 잠시 원고 보고 읽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일단 누가 봐도 저분이 지금 읽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들죠. 정치인들이 제발 나는 그거 누가 써준 거 읽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읽는 거라도 똑바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막 토시도 막 틀려서 읽고 막 그거는 하잖아요. 사전에 리딩을 안 하고 오잖아요.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뉴스 들어가기 전에 몇 번씩이나 읽더라고요. 3번은 읽어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잠시 한 6개월 정도 그 라디오 진행을 해봤는데 제일 어려운 게 첫 5분 동안 뉴스 2페이지 읽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한글을 이렇게 못 읽는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말하는 게 쉬워요. 생각을 가지고 내 말을 하는 거는 조리도 있고 못하는데 읽는 거는 요걸 읽어서 청취자들에게 그대로 의사 전달을 하는데 정말 띄어서 읽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 발음이라는 게 내가 내 말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투의 말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죠. 정형화된 걸 그대로 읽는데 말하듯이 읽어야 돼. 교장 선생님 훈시 뭐 주례사 뭐 이런 거 정치인들 뭐 인사한 말 이런 거 진짜 너무 길게 하고 똑같잖아요. 너무 진작성이 없고 다 똑같고 근데 우리 아나운서들은 읽는 데는 선수죠. 그래서 내가 이게 굉장히 읽는 것도 어려운 거구나. 읽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든 거를 정제시켜서 정제를 잘해서 말을 하는 게 쉬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이나 어떤 것들은 보면 그 어떤 누구랑 토크를 하든 누구랑 대화를 하든 연설을 하든 유세를 하든 그게 자기만의 언어가 있고 자기만의 내용이 있어요. 듣고 있으면 그냥 요즘에는 유튜브 옛날 연설문들이 나오잖아요. 듣고 있으면 그때는 내가 동의하지 않았던 얘기인데 지금은 동의가 되는 그런 주제들의 얘기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정말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읽는 게 왜 어렵냐면 읽는 것도 거기에 그 사인 코사인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변화와 강조가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스트레이트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 교양 있게 들리거든요. 이게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뭐라 하죠? 굴곡이 많으면 약간 뉴스 같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변화와 강조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와 강조라는 것은 소리의 크기, 속도, 저는 높낮이 그런 걸로 하는 거거든요. 아예 틀리면 그냥 내용은 내가 글씨를 눈으로 읽었으니까 말을 내 말로 해버렸어요. 그건 말을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이런 말을 딱 할 때 이걸 읽으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말로 하는 게 쉬우시다. 말을 하는 게 쉬워요. 근데 그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어서 그렇다니까요. 그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자기 말화해서 하는 것을. 안 그러면 일찍 가면 방송하러 일찍 가면 제가 그거를 다 받아서 내 말투로 자기화. 그거를 잘한다는 거는 굉장히 말씀을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못해요. 리라이팅을 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읽혀. 그렇죠. 근데 그게 사람들 그걸 못한다니까요. 그걸 못해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저는 이번에 영미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이번에 영미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번에 영미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아니 읽으려니까 그렇게 읽혀. 그래서 이제 오늘 영미 투어를 다녀왔습니다라고 내 말투로 쓰면 그냥 쭉 그냥 글자를 안 보고 요 워딩만 전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 6개월 하는데 내가 글자 읽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언제 한번 이 시간에 그럼 우리 스피치에 대해서 한번 할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요거 넌 지금 그걸 정말 쉬워요. 쉽고 술술 읽히고 이게 아나운서들이 왜 끊어 읽기 하는 그 표시예요. 이런 게 지금 이렇게 표시. 저도 했어요. 이거.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읽어야지 되고 여기에 보면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들.
그다음에 또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 비언어에 대한 것들. 맞아요.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다르다. 네. 네. 그런 다음번에는 요거 가지고 강의를 한번 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요거를 가지세요, 이 책을. 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어떤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근데 그러면 이거는 아직도 책이 출판이 되나요? 지금 아마 이것도 시간이 됐으니까 절판됐겠다. 제가 안 사봐갖고 뭐 오래돼서. 근데 뭐 지금 읽어도 너무 좋은. 이거는 옛날에 젊었을 때 썼던 책이죠. 10년 전에 첫 책. 그냥 제 히스토리를 쓴 거예요. 어렸을 때 얘기부터 해서 이렇게 4권을 내서 이걸 그냥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토탈 4권의 책을 집필한 저자예요. 이거 이 정도면 5번째 책 지금 쓰고 있어요? 뭐 쓰고 있어요? 주제는? 윤영미의 인생 매너. 매너? 어때요? 매너에 대해. 이 매너가 테이블 매너 막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냥 인간관계, 애티튜드, 내가 누구한테 왜 감동을 받았는지 감동 포인트, 그 사람의 매너가 어땠는지, 매너가 좋아서 성공했던 거, 매너가 나빠서 실패했던 거, 저 사람의 매너는 이래서 내가 매력적으로 느꼈다, 뭐 그런 어떤 약간 인생의 애티튜드를 매너로 이렇게 총괄한 그런 책입니다. 그걸 매너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냥. 예를 들면 제가 삼성의 이부진 사장을 만났거든요, 몇 달 전에. 신문에 크게 났었어요, 조선일보에. 그분을 만나서 느꼈던 그분의 매너. 그런 거죠. 유재석을 만났을 때 매너. 그렇죠. 함익병이라는 사람 만났을 때 이런 매너가 좋았다. 뭐 저는 매너라는 건 별로 없어요. 격식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과 그리고 또 뭐 좁게 얘기하자면 뭐 명함 주고 받는 방법, 택시 타는 거, 뭐 그다음에 대화하는 방법, 전화 통화하는 것들, 테이블 매너, 뭐 그런 것들, 윗사람을 뭐 이렇게 의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제가 직장생활 오래 했고, 제가 프레젠테이션 코칭 자격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제가 많이 이제 배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넣어서 책을 쓰려고 합니다. 언제쯤 나와요? 아직 안 썼어요. 안 썼어요.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이제 주제는 잡았네. 하고 이제 거의 계약을 했죠. 출판사랑. 출판사 계약되면 이제 무조건 압력을 받죠. 이제 언제까지 쓰라고. 내년 봄엔 나오지 않을까요? 네. 열심히 또 이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멋진 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뭐 천천히 하죠. 1시간은 해야지. 1시간 넘었네. 시간 너무 잘 간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 윤영미 아나운서를 모시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네. 여기에 하버드 졸업. 이거는 뭐 우리 윤 아나운서. 네. 야, 이렇게 풋풋할 때가 있었나? 사진 좀 올려줘 보세요. 이거 2년 전인가 3년 전이에요. 에이, 아니야. 이거 아니 진짜요.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제가 어떤 다이어트 회사랑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 회사랑 그 어떤 프로젝트를 2달 만에 8kg 빼는 이런 걸 해서 성공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은 보면은 어때요?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죠. 그 해독 그 미생물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2년 전이라고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쯤이에요. 이거 봤다. 저기 프로야구 중계할 때. 네. 그때 최동원 선수랑 같이 하지 않았었어요? 했었죠. 최동원 선수와의 일화가 많이 있죠. 야구 중계 실제 생방송 하면서 최동원 선수랑 저랑 싸웠어요. 중계하면서? 전국에 다 나갔어요. 싸우는 게? 뭘로 싸워요? 최동원 선수가 보기에는 제가 잘 야구를 몰랐죠. 당연히 모르지. 뭘 알겠어요. 이제 김동엽 감독이라고 아시죠? 알죠. 빨간 장갑의 마술사. MBC 청룡 초대 감독이죠. 그분은 저를 이렇게 막 보듬어줬어요. 못하더라도 야 박찬호가 MLB 메이저리그. 네, 메이저리그 간 거와 윤영미가 야구 중계를 한 거는 같은 동급이다. 대단하다. 대단하지. 뭐 내가 이렇게 애면 소리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최동원 선수가 보기엔 내가 너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오늘 경기 뭐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고 야구 중계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좀 까칠했구나. 까칠하게 이제 저를 약간 무시했다고나 할까? 뭐 자꾸 몇 마디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갖고 이렇게 기록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아니 최동원 의원님 오늘 뭐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생방송 중에 대박 났겠다. 대박 났겠어. 95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하여튼 그러고 막 신경을 막 버렸어요. 생방송인데 저도 성깔이 있지. 그냥 가만히 좀 참고 있지. 그럼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지금 마음에 안 드세요? 막 이랬던 거야. 그러면 최동원 선수는 뭐라 그래요?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회사들이 발칵 뒤집혀. 난리가 나지. 도대체 왜 둘이 싸우냐. 뭐 그래서 그 최동원 선수 그 해까지 해설하고 그만뒀어요.
정규직이 무섭네. 예. 비정규직이 쫓겨났네, 그러면. 그런 셈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뭐, 그분이 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뭐, 그분이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나중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해 드릴게요. 아니, 또 이제, 저는 워낙 최동원 선수를 위대한 선수라고 위대한 선수로 평가를 하니까, 매너에, 그 인간관계 매너는 조금 까칠함이 있었구나. 뒷면을까지 다 아는 사람이 전국을 같이 많이 다녔으니까 약간 아이 같은 그런 면모가 있어요. 운동 선수들이 가질 수 있는 단순함이 있을 수 있겠다. 아버지를 굉장히 좀 이렇게 존경하고 무서워했고.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최동원 선수도 있었죠. 아버지가 전화 오면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서 받아요. 전설이죠. 네. 네. 자, 오늘 우리 윤영미 아나운서랑 같이 이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해요. 이게 미국은 보면 대학교 졸업, 우리나라도 있죠. 홈카밍데이라 그래가지고 어느 미국의 유명한 여성 저널리스트가 하버드를 졸업하고 30주년이 돼서 동문회를 다녀와서 쓴 글이에요. 이게 2017년인가 글인데. 선생님이 다녀오신 게 아니라? 아니요, 이제 이 분의 글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25세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55세예요. 그러니까 중년의 하버드 출신의 여성 저널리스트가 쓴 뭐라 그래야 되나 회고록 같은 느낌이에요. 그날 연설했던 글 아니에요 혹시? 졸업식에서? 아니요. 갔다 와서 자기가 칼럼을 쓴 거예요. 데보라 코파켄이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제목은 하버드 졸업 30주년 동문회에 다녀와서라는 글의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을 한번 제가 그대로 갖고 왔는데 뭐 한 줄씩 서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인생을 정확히 계획한 대로 살아낸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직업에서는 선생님이나 의사가 된 친구들이 대체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변호사들은 대체로 행복하지 않거나 다른 직업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다만 로스쿨 교수가 된 친구들은 대체로 직업에 만족해 했습니다. 2번에서 언급했던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무언가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이나 펀드 매니저 등 금융권에서 일한 친구들은 그동안 모은 재산을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친구도 있었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하지 않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직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하루빨리 직종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꿈꾸는 분야는 예술 쪽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나운서의 낭독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예술. 넓게 잡아 예술 분야에서 일한 친구들은 대체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큰 성공을 거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예술 분야에서 일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총동문회 직전에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재산이 많을수록 스스로 행복하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재밌죠? 네. 같은 설문조사 결과 하버드 대학 84학번 동문이 가장 채우고 싶은 욕구는 수면욕이었습니다. 잘 자는 일은 섹스나 돈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충격. 우리가 경험한 거를 다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요 언저리에서 비슷비슷하게. 그죠? 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애창곡인 토킹 헤즈의 Burning Down the House가 1학년 기숙사에 울려 퍼졌는데 다들 35년 전을 생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 음악을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Burning Down the House라는 게 기숙사 아마 꽤 유명한 노래였던 것 같아요. 네. 신입생 때는 가장 많이 부끄러움을 타며 잘 나서지 않던 친구들이 신기하게도 동창회 간부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이번 동문회를 조직하고 성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얌전했던 친구들이 지금 각 의사협회 회장, 구의사협회 회장, 시의사협회 회장이 제일 많아요. 그때 막 나서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고? 네, 별로예요. 왜 그럴까요? 성격이 바뀌나?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조직에서 성실하게 일한 다음에 인정을 받아서 추대되는 자리잖아요. 동창회가 뭐 돈 되는 자리고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자기 일을 꾸준히 잘하고 있으니까 너가 이번에는 동계장 한번 해줘. 이런 거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자리가 되게 때밀려서 맞는 자리인데 성실하게 하니까 또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까지 시킬 거야. 그래서 계속 시키죠. 여기도 그냥 아웃고잉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 초기에는 대개는 이제 처음에 뭐 동창회 초기에는 젊을 때는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이 얘기가 저는 읽으면서 격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런 거 잘 몰랐어요. 네. 이혼한 친구들은 대체로 이혼한 뒤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어머, 진짜요? 그러나 바트 영어는 끝까지 들어야 돼. 원치 않는 이혼을 한 친구들은 이혼한 뒤의 삶이 훨씬 힘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이혼을 했을 때는 만족했고 원치 않은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삶이 힘들다. 이렇게 부부가 같이 있는데 이혼이 동시에 우리 이혼해 하고 딱 합의돼서 이혼하면 쿨하죠. 근데 대개는 보면 한쪽이 불만이 많아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 이혼을 하면 그 사람들은 만족한데 이혼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남자야. 이혼을 당하는 쪽이 거의. 나이 들면 대개는 남자들이 당하죠. 남자들 이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여성들 이혼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대체로 만족해요, 진짜. 너무 자유스럽고 그 정도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대. 돈 많은 남자들은 또 이혼을 원하더라고요. 새 여자를 만나려고? 그게 있으니까 이혼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세기의 이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여성들은 대체로 뭐 대부분 제 주변에 이제 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만족하고 살아요. 여기서 남녀는 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누구든 이혼을 원한 쪽 이혼은 다 만족스러웠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죠.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친구들은 결혼 후 어느 시점에 부부 관계가 성숙한 관계로 접어드는 계기나 전환점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친구는 내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상담을 받던 중에 답답한 마음을 담아 나도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당연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아내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건 남편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며 그 부족한 점이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부대끼는 부부는 종종 이 간단하고 자명한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정말 좋다. 네. 그 유대인 여성 언론이에요. 네. 거의 모든 친구들이 자기가 젊었을 때 특히 얼마나 많은 것을 사사건건 비판했는지 생각하면 놀랍도록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런 글을 읽을 때 20대 때는 세상에 다 불만이었거든요. 넌 왜 그러니? 저건 왜 저래? 막.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지? 뭐 이러면서. 최태원과 노소영 이렇게 썼나? 지금보다 더 큰 재판도 있어요. 게임 업체 사장님은 부부가 동업해서 창업했는데 10조짜리 회사를 지금 소송 중이에요. 지금? 네. 신문에 크게 안 나서 그런데. 그 회사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아니요. 그 회사 아니에요. 네. 그래요? 어느덧 50을 넘은 우리는 사랑해라는 말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자주 많이 썼습니다. 동창회에서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가깝고 친한 이들에게만 아껴서 쓸 수 있게 쟁여놓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또한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나이 들며 깨달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동창끼리 사랑한다 그래요? 미국은 그런가? 그럴 수 있겠죠. 사랑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남자끼리 동성끼리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란 우리는 그렇지 않죠. 네, 그렇긴 한데 그냥 가까운 사람한테 그런 표현을 하나 봐요. 네. 전 사랑이란 말은 아이들에게. 그렇죠. 우리 보통 아랫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84학번 동문 가운데는 하원 의원도 있고 토니 어워즈를 받은 뮤지컬 감독이자 연출가도 있으며 우주에 다녀온 동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나 성취와 관계없이 파티나 강연, 토론에서 하게 되는 말, 찾게 되는 가치는 대체로 보편적인 가치로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 안식, 지적 자극, 훌륭한 리더십, 지속 가능한 환경, 우정, 안정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거 보시면 본인이 지금 얼마나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자부할 수 있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진짜. 네. 제가 그래서 오늘 그러네요.
저를 위해서 갖고 오신 글 같아요. 아니요. 제가 이거를 이제 저는 읽었던 글이라서 이거는 이 얘기를 해놓으면 우리 윤영미 아나운서가 본인이 지금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사랑, 그렇죠. 안식, 지적 자극, 훌륭한 리더십, 지속 가능한 환경, 우정, 안정. 지금 하고 있는 게 영미상해, 영미 투어, 영미 소풍, 영미 살롱, 다 비슷한 일들이 비슷하죠. 그러네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 저한테 있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 어떤 가치보다도 대체로 보편적인 가치로 수렴안 되는데 여기 돈, 명예 막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이게 그런데 뭐 유명한 의원도 있고 감독, 뮤지컬 감독도 있고 우주인도 있고 얼마나 유명한 분들이겠어요, 미국 사회에서는. 예.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보편적인 가치에. 우리가 돈과 명예와 건강 이런 얘기를 주로 요즘 많이 하는데 그거는 없네요. 네. 그것보다는 한 단계 위죠. 예. 그러네요. 네.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된 이들은 그 결정을 잘한 일이라며 만족했습니다.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걸 후회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 친구들이 훨씬 더 만족스럽다는 거죠. 55세가 됐을 때 자녀가 있었던 사람이 훨씬 더 만족스럽다는 얘기죠. 아, 그래. 저는 이제 주변에 아이를 못 낳는 분들이 좀 있어요. 못 낳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그렇게 막 안타까워하고 낳으려고 막 그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애쓰고 그러지 말라고. 다 삶이 다른 거지 꼭 아이가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는 친구도 있지만 부모가 되지 않은 걸 후회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첫 신입생 기숙사 룸메이트와 술집에 가서 같이 한잔하는 일은 졸업하고 30년이 지나서 하니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이거 재밌다, 이 얘기. 네. 그 당시에 막 술 한잔 하는 것도 좋았겠지만 이렇게 30년이 지나서 술집에 가서 같이 한잔하는 일 좋다. 이 얘기 정말 이렇게 탁 와닿네요. 탁 와닿는 얘기들이에요, 다. 그러니까요. 네. 자, 가능하다면 호텔에서 자는 것보다 오랜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 머무는 것이 어느 뭐로 보나 훨씬 낫습니다. 물론 새로 결혼하거나 같이 살 사람을 찾는 경우 아니면 하룻밤 섹스를 즐길 파트너를 찾을 때는 집보다 호텔이 낫습니다. 굉장히 리얼하지 않아요? 오. 네. 어떻게 이런 글까지 쓸까? 참 디테일하다. 아주,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아마 1박 2일, 2박 3일 했겠죠. 전국에서 모였으니까. 그때 호텔보다 친구네 집에서 같이 자고 하는 게 좋지만 하룻밤 섹스를 즐길 파트너일 때는 호텔이 낫대. 배우자가 있는 친구들도 대부분 동문회 혼자 왔습니다. 같이 와도 되고 혼자 와도 되는 건가 봐요. 네. 왜 혼자 왔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냥 좀 자유롭게 홀가분하게 그렇죠. 가고 싶었던 친구들 만나는 자리니까. 무릎, 엉덩이, 어깨가 성한 친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미국도 그렇구나. 똑같은 거예요. 하버드 나온 사람이나 출세한 사람이나 국회의원이나 의사나 우주비행사도 무릎이나 엉덩이, 어깨가 성한 친구가 찾기 어렵다고요. 요즘 다 목 아프고 그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다 아프죠. 미국도 그렇구나. 재밌다. 자, 피부과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할 수 있는 얘기야. 얼굴에 나타난 혈색만 봐도 지난 30년 동안 누가 술을 많이 마셨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 언론 저널리스트라. 예, 여성 저널리스트예요. 근데 선생님도 딱 보면 저 사람은 술을 많이 마셨구나 이런 게 보여요? 삶이 어땠다는 게 눈에 보이죠. 평생 사람 얼굴만 보고 살았는데요. 저는 웬만한 사람 딱 보고 두 마디만 하면 직업도 알겠더라고요. 어느 파트 쪽에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인성도 보여요? 그건 이 얘기 조금 더 하면. 품격이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면. 성격이 어떻구나 뭐 이런 것도 다. 그러시구나. 그거는 예민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워낙 사람을 많이 만나서 그래요. 네, 저는 어찌됐든 환자를 보면 면대면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응급실에 왔으면 이 얘기가 아니라 병변을 찾고 그렇지.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 수술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건데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병의 원인도 찾아야 되고 치료도 방법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를 많이 얘기를 하고 많이 보죠. 그렇구나. 외모 면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체로 준수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네. 가꾸잖아요, 여자들은. 그리고 여자가 좀 덜 늙는 것 같아요. 천천히 늙는 것 같아요, 보면.
그거는 저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트로겐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에스트로겐만 계속 투여하면 훨씬 젊어 보여요. 호르몬 자체가. 약을 먹어야 돼요? 주사를 맞아야 돼요? 이제 폐경되면 그 에스트로겐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 하잖아요. 산부인과에서. 저는 무슨 약 하나 먹는 네, 먹는 게 그게 아마 에스트로겐일 거예요. 예, 훨씬 젊어 보여요. 그거 요즘 안 먹는데 먹어야 되겠구나. 아니요, 이제 대신에 그것도 여러 가지 에스트로겐 보충요법이 부작용에 대한 얘기도 꽤 있으니까 산부인과 전문의랑 주치의랑 상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자들은 한 70만 되면 확 할아버지가 되더라고요. 60만 돼도 확 가요. 근데 여성들은 끊임없이 피부 관리나 뭐 헤어라든가 뭐 하여튼 뭔가 돈을 들이고 있잖아요. 노력도 하죠. 남자들은 천천히 늙는 것 같긴 해요. 포기를 하니까. 진짜 멋있는 남자 없어.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멋있는 여자들은 많은데 멋있는 남자가 참 드물어. 한익병 외에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누가 굉장히 뭐 인상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에 희망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120세에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120세에? 지금도 멋있는. 아니 이제 그 얘기는 뭐냐, 오래 살고 싶다는 얘기지. 멋있다. 아직까지 남자 중에 120세를 산 사람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120까지 살고 싶다가 방점인데 듣는 얘기는 뒤만 들으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 그랬더니 그게 방점을 찍더라고요. 저는 120세에다가 방점을 찍고 한 얘기인데.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럼요. 건강할 수만 있다면 오래 사는 게 최고죠. 삶이 재미있으신가 보다. 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삶에 대한 미련이 없다 그러면 왜 저러지? 밥만 먹어도 즐거운 게 사는 건데 예. 많이 아프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건강하다면 오래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예. 소득이나 직장에서의 직책, 승진 면에서는 남학생, 여학생보다 대체로 성과가 좋았습니다. 믿기 어렵지만요. 남자가 당연히 출세 많이 하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도 이때가 이게 지금 2017년 얘기인데 그러니까 80년대 대학을 다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도 미국도 성차별은 있었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때도. 우리나라가 좀 더하긴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도 뭐. 그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우리 삶에 꽤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보육시설이 없고. 이게 지금 2017년에 쓴 미국 여성. 유급 육아휴직 제도가 사실상 전무했던 시절 육아를 위해 일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했던 쪽은 대부분 엄마였습니다.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이건 진짜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러니까 이 엄마라는 모성이라고 갖고 있는 이 어떤 그 특유의 자산이기도 하고 특유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것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이 사회적 자산이고 그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경제적 보상이나 우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거 국가에서 해줘야 되죠. 가정에서도 매한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매한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를 양손에 잡고 걸어다니는 엄마가 있다 그러면 그 여성에게는 무언가가 됐든 어떤 뭐 유무형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인재라는 건 결국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사람을 키우는 게 엄마고. 그 사람이 낳아야 돼. 그럼요. 태어나야 뭐 키우든지 말든지 하지. 너무 정말 우리는 너무 지금 심각하고 진짜 저는 그래서 여성이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제게는 그 엄마의 엄마가 애를 키우죠. 외할머니가. 그렇죠. 누군가의 그 여성의 또 희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미국도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미국도 엄마들이 이렇게 봐주나? 한번 보시죠. 하버드 메모리얼 교회의 종이 27번 울렸습니다. 슬픈 얘기예요. 1988년 졸업생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27명을 기리는 의미였습니다. 모두 수견해진 우리는 앞으로 30년 동안 타종해야 할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리라는 숙명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88년도 졸업생 가운데 너무 일찍 가신 분들이 많네요. 그렇죠. 일이 많고 사고가 있었겠죠. 그랬구나. 학부 시절 합창단원으로 활동했던 친구들이 추도식에서 자주 부르던 노래는 졸업한 뒤 한 번도 모여 연습한 적이 없어도 마치 정기적으로 공연했던 것처럼 합이 척척 맞았습니다. 심지어 그 사이 곡이 편곡돼 예전에 부르던 노래와 달랐는데도 말이죠. 추도식 때 부른 노래는 되게 비슷하잖아요. 운율이. 그렇군요.
쉰이 넘으면서 우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너무 늦기 전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기숙사 방짝 한 명은 1984년에 내가 했다는 나도 기억 안 나는 어떤 일을 이야기하며 내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한 친구는 5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는 하버드 동문 인명록에서 내가 한 번은 병원 응급실에 갈 때 우버 합승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내용의 글을 읽었다며 다음번엔 구급차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자기가 돈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지갑을 열고 돈을 꺼내려는 친구를 향해 나는 웃으면서 당분간 응급실 갈 일이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말만이라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유. 나이가 들면 관대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네, 이 부분은 참 슬펐어요. 자식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해준 말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나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하버드 1호 학번으로 입학했다가 지난해 숨진 딸의 장례식에 상주로 선 엄마가 나와 동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미처 꽃 피우지 못하고 살지 못한 나날들에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우리 아이가 누구보다도 눈부시고 찬란하게 살아낸 21년을 기억하고 감사할 겁니다. 너무 저릿저릿하다. 이런 일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겠죠. 그럼요. 네, 자식 앞세운 또 친구들도 있죠. 가장 큰 슬픔이죠. 네. 죽음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에 두려워한 적이 있는 이도 있고 여전히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한 이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동문회에서 30년 전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장 행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한 명은 건강 관련 회사를 경영하다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며 얼굴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치료가 잘 돼 동문회에 온 친구를 본 나는 반가운 마음에 우리 이렇게 만났네 라고 격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들뜬 마음을 좀처럼 가라앉히지 못한 채 우린 계속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들썩이며 서로를 향한 반가움을 계속되는 포옹과 따뜻한 웃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곧 더 많은 것이 쓰러지고 사라지겠지만 이렇게 함께 있기에 그 또한 치러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55세가 되면 죽음에 대한 경험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것이 이제 세대가 윗세대라면 그래도 아쉽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순서를 건너뛰거나 그렇죠. 아니면 아직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자기 동기들의 상을 겪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할 나이죠. 지금 오신 분들은 모르실 테니까 지금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 30년 만에 84학번 그 여성이 쓴 글입니다. 네. 사랑만으로 모든 걸 치유하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가 말한 것처럼 사랑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정말 하이라이트다 이 글이. 사랑으로 모든 걸 치유하고 해결할 수 없지만 사랑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된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랑, 남녀간의 사랑도 그까짓 건 얼마 안 간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게 굉장한 파워풀한 자기 자산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실제로 일생을 살아올 때 본인을 관통하는 주제라고 얘기하면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저는 이러지를 못한 것 같아요. 특별히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뭔가를 물질적인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저는 사랑을 몇 번 이렇게 했는데 20대도 정말 뼛속 깊은 사랑을 했거든요. 죽을 만큼의 사랑. 근데 그게 나중에 생각하면 별거 아니고 어리석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제 삶을 굉장히 정서적으로 풍요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젊었을 때 불꽃 같은 사랑은 아니지만 하고 있는 일들이 주변 분들과 사랑을 주고받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우리 윤영미 아나운서의 인생 후반부가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모델? 이렇게 살아가는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이 있다. 그런 것으로 꼭 소개시키고 싶어서 오늘 초대했던 거죠.
아니 저는 뭐 이성 간의 사랑도 아직도 늘 꿈꾸고 있어요. 안 되나요? 꿈꾸면? 아니 꿈이야 뭐 언제든지 꿀 수 있지만 이제 몸이 말을 듣지 않을까. 아니 몸으로 하는 사랑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감정적인 건 있죠. 그렇죠.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뭐 좋은 체험을 같이 하기도 하고 동행하고 뭐 일상을 나누고 이런 것도 사랑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미치었고 피우지 못하고 살지 못한 나날들에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우리 아이가 누구보다도 눈부시고 찬란하게 살아낸 21년을 기억하고 감사할 겁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사실 일생을 걸쳐서 가장 큰 슬픔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보다 더 큰 슬픔은 없다고 봐요. 참척이라 그러죠. 그렇죠. 끝났나요? 네. 30가지의 이런. 그러니까 이제 센텐스가 30개예요. 그래서 내가 1번부터 30분까지 쭉. 근데 어느 문장 하나를 갖고 띄어서 읽어도 다 우리가 격하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거 인터넷 찾으면 나와요? 네. 이거 데보라 이름 또 잊어버려. 이름이 어려워. 유대인 이름이라서. 데보라. 이거는 간직하고 싶다. 데보라 코파켓. 데보라 코파켓. 제목도 외워드려요. 하버드 졸업 30년 동문회에 다녀와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그렇고 하버드대를 나온 사람도 그렇고 똑같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 했잖아요. 누가 뭘 했던 지나고 보니 보편적으로 주장하는 추구하는 바는 똑같더라는 거죠. 어디 갔지? 인스타그램에 내가 올려야 되겠다. 네, 그대로 올리세요. 뭐 제가 PPT 그냥 그대로 드릴게요. 네. 이거 PPT 좀 주세요, 진짜. 이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네, 이거요. 유명한 사람들 거 다 있지만 나이가 들면 수렴되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화두를 던져주는.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20대도 이 글을 읽으면 어떤 삶의 어떤 그 시각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20대한테는 내가 아들한테는 이런 글을 권하지 않아요. 왜요? 아직은 너네들은 좀 더 경쟁적이고 치열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글을 공감하는 게 84거리면 우리 다 동년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지나온 나이 50이 넘어가서 인생을 한 번쯤은 편안하게 앉아서 뒤돌아볼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이제 읽고 남은 내 삶을 잘 정리하기에는 참 좋은 글이지만 20대가 이걸 알아버리면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렇게 돼버리면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처져 버리죠. 아들들한테 보내줄라 했는데 보내주지 말아야 되겠네.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나한테 뭔가를 물어보면 아빠의 조언은 이미 예전엔 같은 그런 활력이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40대 때 대학 진학에 대한 문제를 할 때는 저는 명확하게 뭔가에 대한 어떤 갖고 좀 더 액티브한 일,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한테 물어보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멋진 말은 못하지만 삶이라는 게 꼭 그런 건 아니야. 좀 우리가 안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우정과 안정 이런 것들도 늘 생각해야 돼. 이러면 벌써 20대가 메가리 확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는 제가 이런 글을 썩 권하지는 않아요. 그냥 들어뒀다가 나이 50 넘어가면 그때 그런 글 있었는데 다시 읽어봐야지. 그리고 읽으면 좋지 않을까? 참 좋은데요, 진짜 이거. 네. 오늘 저한테 아주 큰 인사이트를 아니요. 주셨습니다. 저기 그렇게 살아오신 분의 얘기랑 비슷해서 내가 정말 그렇잖아요.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가치에 수렴해서 살아가시는 거죠. 물론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하지만 그 외 일들은 보면 본인이 좋아했던 일, 여행, 글쓰기, 사진, 뭐 이런 음악, 뭐 건축 이런 것들을 보고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또 본인의 생각들을 수필로 남기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 글 쓴 사람하고도 맥락이 있다. 같은 맥락이다는 느낌이 드네요. 물론 이 사람은 뭐 칼럼 쓰시는 분이긴 하지만. 이거는 안 해도 되죠? 네. 다음에 해요. 다음에 할 일이 많아요. 불러주세요. 재밌죠? 스피치 관련된 거 하고 요것도 다음에. 오늘은 그냥 인생 훑어가면서.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우리 윤영미 아나운서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많은 내용들의 이 얘기를 나눴고요.
그것이 잘 좀 축약되어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놀 수 있을 때 놀고 볼 수 있을 때 보고 갈 수 있을 때 가고 그다음에 요 책도 이게 절판이 안 됐으면 책을 한번 찾아볼게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말이 장음인 거 어떻게 아세요? 말 이거는 좀 할 줄 알죠. 이런 게 이제 되게 재밌는데 요 책도 찾아서 20분에게 제가 드릴게요. 토탈 50분에게 오늘 들은 분들에게 요 책 30권, 요 책 20권. 요거는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맞아요. 예, 젊은 분들이 이런 그렇죠. 책을 좀 읽고 말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이미 못 고쳐요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을 네. 좀 이렇게 배관시해요. 저는 맞아.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 못하는 거는 큰 약점이다. 맞아.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은 말을 잘 못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소통이 안 되죠. 소통이 안 되죠. 예. 우리가 말을 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청산유수, 약장수 이런 게 좋은 것만은 또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거기에 이제 진정성이라는 게 들어가요. 말 잘하는 것보다는 잘 말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렇죠. 예. 예. 그 이제 비언어적인 게 들어가. 제가 말하는 건 잘 말하는 것. 그렇죠. 예. 예. 잘 말하는 것. 그래서 요거는 우리 젊은 구독자분들에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20분, 네. 요거는 30명. 예. 이거 태국에 예. 번역돼서 나가요. 이거. 아, 그래요? 계약했어요. 태국에. 태국어로. 왜 태국이야? 일본도 아니고? 일본은 그게 계약이 안 됐고 태국에서. 예. 외화 획득까지 하네요, 이제. 예. 태국으로 북토크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네. 어머, 받고 싶다는 분이 많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당연히 받고 싶죠, 이게. 네. 안 받고 싶겠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본인 정말 이거는 좀 젊은 사람들이 꼭 한번 제가 20분에게 선물을 할 테니까 네, 꼭 한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거. 네. 신청하시면 20분에게 드리고요. 아마 그러면 어디 숨어있던 책들이 다시 나올 것 같아. 아, 그렇겠죠? 네, 네. 책이 당장 나와 있는 책, 몇 년 된 책이니까 아마 살 수 있을 거예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여기까지. 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되게 즐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이렇게 시커먼 사람이 남자 혼자 살 때보다 멋진, 우아한. 아, 보통은 혼자 하세요? 혼자 할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멋진 윤영미 아나운서랑 같이 세상 사는 이야기, 본인이 살아온 얘기를 바탕으로 했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한잔 하세요. 네. 어디 군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저기 곡성. 곡성. 예. 아, 곡성이 전 군수님. 전 군수님. 네. 이건 막 이렇게 지저분해서 제가 가져올게요. 네. 아, 집에 있어요, 그 책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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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주신 윤영미 아나운서요.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뭐 하세요? 저는 여기 조금 더 이제 피부 상담해야 돼요. 아, 네. 그러시구나.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영미상의 영미투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면 이 호칭이가 가게가 있어요. 있구나. 이걸로 네. 거기를 뭐 이렇게 뚫어서 마시면 술을 이렇게 따르더라고요. 네. 그건 냉장 보관하시고 네. 빨리 드셔야 돼요. 네. 안 그럼 없어진대요, 술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가져가야지, 핸드폰. 아, 맞다. 핸드폰 들어가. 네. 네.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해 주세요. 인스타그램에. 아, 네네. 네. 네. 자, 이불을 갈까요?
지물로는 올라온 것들은 다 답을 하죠. 네, 간단하게. 시작할까요? 네. 싫은 사람 손절을 어떻게 하는지, 연락을 안 하고 안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윤영미 아나운서 책은 잘 쓰죠. 읽어보시면 되게 편안하고 본인의 경험을 갖고 쓴 책이기 때문에 읽으면 편안하게 읽으면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우주여행 패키지가 생길까요? 아마 그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요즘 이제 우주여행의 기준을 성층권을 넘어가면 우주여행이다 그러면 그거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던 달나라 여행은 아직은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대기권 바깥에까지 나갔다 들어오는 거. 네. 여드름 흉터는 완치는 불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드름 흉터를 치료를 하게 되는데 대개 한 50% 정도 좋아진다 보시면 돼요. 깊이의 한 50%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네. 50대 남성의 악건성, 저게 이제 60대 남성 악건성인데 악건성은 없어요. 저게 이제 상업적인 용어고요. 지루성 피부염이 있으면 각질은 생기고 얼굴은 당기는데 기름은 많이 끼는 그런 형태예요. 이게 로션 갖고는 안 되고요. 악건성이 생겼다는 거는 지루성 피부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저 단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상업적인 단어입니다. 의학적으로 옳지 않은 얘기고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있을 때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써야 되고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네. 60대 후반 여성 눈 밑 지방 재배치, 눈이 너무 처졌다 그러면 지방 재배치 갖고는 안 될 거고요. 하안금 성형술까지 하셔야 될 거예요.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눈이 밑에 이제 지방으로 처진 거거든요. 지방을 제거하고 늘어진 피부도 조금 당겨야 될 거예요. 제 개인 방송은 조금 쉬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방송인들이 많아서 제 방송은 조금 쉬고 있어요. 조만간 다시 재개할 겁니다. 네. 레이저는 몇 살 때부터 받는 것이 좋을까요? 레이저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이 레이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줄리 킴님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피부에 쏘이면 피부가 좋아지거나 회춘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하는 말씀인데요. 레이저가 여러분들의 피부를 젊게 하거나 회춘을 시켜주는 건 아니다. 네. 지나치게 레이저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피부에 아주 심한 병이 있을 때 어떤 레이저로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때 그 정도 쓰시면 돼요. 기미 같은 검버섯이죠. 뭐 검버섯 멜라논 크림 처방받아 쓰시면 됩니다. 자연요법은 없어요. 예. 검버섯이 올라왔으면 멜라논 크림을 바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골프 칠 때만 선크림 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안 쓰고요. 그 다음에 등산 갈 때도 거의 안 써요. 왜냐하면 요즘 뭐 산이 워낙 우거지기 때문에 숲에서 해를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자외선에 노출될 때, 수상스키 탈 때, 뭐 이럴 때만 쓰죠. 여름철 되면 무좀인데 무좀은 여기 강의한 게 몇 개나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무좀이란 거냐면 피부 각질에 곰팡이가 핀 거예요. 곰팡이. 곰팡이가 왜 피겠어요? 고온 다습하니까. 땀이 났는데 잘 씻지 않고 씻고 난 다음에 잘 말리지 않고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있으면 땀이 차고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곰팡이가 서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씻고 말린 다음에 항진균제가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약을 바르면 되게 6개월에서 9개월이면 낫습니다. 목 쪽에 좁쌀 같은 게 몇 개 생겼다. 이거 글만으로 알 수는 없어요. 좁쌀 같은 것 때문에 간지럽다. 그러면 뭐 간지러우면 일단 습진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뭔지 이 글만은 갖고 알 수가 없는데 습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은 직접 진료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스물한 살이면 뭐 저기 레이저 얘기할 거 없어요. 예. 늙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면 됩니다. 여드름에 크리오신 바르고 벤조일 페록사이드 발라서 좋아졌으면 안에 먹물 같은 건 시간 지나면 풀립니다. 손 안 대면 돼요. 손 대지 마세요. 쌍꺼풀의 수술은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절개법이라 해서 칼을 직접 넣어서 자르고 꼬매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영구적인 거고요.
지금 저거는 저기 찝는 거라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뭐 시간 지나면 풀릴 수 있습니다. 네. 입술 피부염은 스테로이드 바르면 일주일이면 나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인이 문제예요, 원인. 입술 피부염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화장품이 안 맞아서 그래요. 화장품이 안 맞아서 나랑 안 맞는 화장품을 쓰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화장품을 바꾸거나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늦게 자고 피곤하면 생기는 그 부순염이 있어요. 그거는 뭐 수면 습관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입술도 나을 수 있어요. 둘 중 하나예요. 화장품 아니면 이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찾아서 원인을 제거해 주면 되고, 나타난 피부염은 약 바르면 일주일이면 나아요. 스킨 부스트 하면 정말 좋아지나요? 글쎄요. 자, 여러분들이 피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건 되게 뭐 좋은 일이라고 봐야죠. 근데 지나친 관심을 갖다가 보면 상업적인 어떤 그 방법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 돈은 돈대로 쓰고 피부는 별로 나아지는 게 없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스킨 부스트가 효과가 있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은 있지만 저는 뭐 기본적으로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스티바는 생산 중단돼서 없습니다, 이제. 네. 멜라논 크림을 처방받으면 당연히 진찰받았으니 진료비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진찰료가 17,520원인가요?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17,610원인가? 그걸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됩니다. 여드름이 많이 나면 약 먹고 약 바르면 됩니다. 줄리킴이 아까 레이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레이저 갖고 여드름 못 고쳐요.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여기서 여기 비욘디에서 비욘디 함익병 여드름 이렇게 치면 강의해 놓은 게 한 두세 개 있을 거예요. 그 강의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드름이 많이 나는 거는 약을 먹고 발라야 됩니다. 책은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하시면 책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살에 여드름 나는 건 유전성 여드름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약을 평생 먹고 발라야 됩니다. 네. 쥐젖은 미용적인 거예요. 떼든지 뭐 갖고 살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번지는 건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서 계속 생기고 비만한 사람들한테 쥐젖이 잘 생깁니다. 목이나 겨드랑이에. 그래서 혹시 젊은 나이에 살이 많이 쪘다 그러면 살을 빼야 됩니다. 먹는 거는 뭐 세월이 약입니다. 빨리 없애는 방법 없어요. 가만 두면 됩니다. 네. 주영훈 님이 올린 그런 적은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여기 비욘디에서 함익병 지루성 피부염 이렇게 넣어서 검색하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고 사진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읽어보시고 약 바르시면 됩니다. 근데 수면 습관이나 면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어깨에 뭔 점이 있다고요? (12살) 남자 태어날 때부터 어깨에 동그랗지 않은 선 모양의 점이 있다고요? 날 때부터 있던 점이면 선천성 모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이즈가 얼마만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거는 다 외과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대학병원의 피부과에 가면 피부 외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적인 방법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네. 목 주위에 예전에 1원짜리 동전만한 점이 생겼어요. 예, 점이에요. 저것도 대학병원 피부과에 가서 아니면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해야 됩니다. 51세 써마지 주배력을 받는데 만족한다. 예, 만족하신 분은 하시면 돼요. 예, 51세 정도 되면 피부 처짐이 있다 그러면 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울세라 슈링크, 예, 리프팅 레이저 잘 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환자들이 해달라면 저는 해주기는 하는데 드라마틱하게 어떤 치료 효과는 크게 없다는 게 제 느낌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미용적인 점을 빼는 거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입시 끝내고 겨울방학 놀 때 그때 하면 제일 좋아요. 나이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계절도 그렇고. 팔에 염증성 여드름이 생긴다고요? 예, 예.
크레오신 바르시면 돼요. 되게 이제 우리가 차렷 자세를 취했을 때 여자들 그 가슴, 그 브레이지어 라인 위에는 다 생길 수 있습니다. 팔에만 있지 않고 아마 등이나 가슴에도 있고 얼굴에도 꽤 있을 거예요. 예. 개원하지 않고 새로운 치료법이나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임상의사로서 환자를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새로운 치료법이나 신약을 연구하는 것은 제약회사에서 주로 하게 되겠죠. 예. 그럼 뭐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거죠. 68세 손끝이 갈라지는 건 너무 씻어서 그래요. 손에 물이 너무 많이 닿으면 손이 말라요. 말라서 이제 소나무 오래되면 등골 갈라지듯이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더 잘 생겨요. 늙어서. 피부도 마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씻어요. 손은 식사하기 전에 3번, 뭐 간식을 먹기 전에 이렇게 입에 손이 갈 때만 씻으면 돼요. 화장실 갈 때마다 뭐 손을 아주 그냥 맨날 비누질을 씻는 분들을 보는데 그거는 피부를 학대하는 거지 내 건강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균은 병을 옮기지 않아요. 이 손이 입으로 가거나 코로 가거나 눈으로 갈 때 균이 옮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영순 씨는 일단 손을 하루에 3번만 씻고요. 그 다음에 핸드크림 많이 바르세요. 치료할 필요 없습니다. 발바닥의 각질은 크게 2가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는 그냥 그 수장족저, 손바닥 발바닥에 과각화 현상이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그럴 때는 유리아 크림 같은 걸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여름이면 심해진다는 걸 봐서는 아마 적일 가능성도 있어요. 각질이 두터워지는 무좀일 수도 있어요. 둘 중 하나를 감별해야 되는데 무좀이면 무좀약을 9개월에서 1년 정도 발라야 됩니다. 각질이 두터운 경우는. 네. 여드름 피부하고 화장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은 유전이에요. 그래서 평생 약 먹고 약 바르셔야 돼요. 그러면 되고 화장은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피지선 증식증은 그냥 피부에 생기는 혹이에요. 점. 일종의 점이에요. 그래서 레이저로 없애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고요. 한 번에 다 파버려야 됩니다. 레이저로 제거하면 되는데 약간 흉이 남습니다. 흉 없이는 피지선 증식증은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여드름 피부는 세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드름 피부는 유전되는 거고요. 먹고 바르는 약을 평생 써야 됩니다. 세수는 어떻게 하든 영향이 없습니다. 집사람 피부 관리요? 안 해요. 리프팅 레이저도 안 해줘요. 하려고 그러면 1시간 반 걸리는데 힘들어서 못 해요. 치료비 안 내는 사람은 잘 안 해주죠. 아이라인 문신 지우는 거 요즘에는 이제 그 눈 속에 눈을 보호해주는 아이 쉴드가 있습니다. 아이 쉴드를 넣고 하기 때문에 뭐 위험할 건 없지만 깨끗하게 없어지진 않아요. 지우고 난 다음에도 표시는 문신했던 흔적은 좀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아이 쉴드가 좋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이 이마에 여드름 나기 시작했다. 이거 유전성 여드름이에요. 빨리 약 먹고 약 바르지 않으면 얼굴이 흉지고 엉망될 겁니다. 먹는 약 바르는 약 빨리 써야 돼요. 84세 아랫입술에 점이 생겼다. 그럼 모양으로 봐서는 뭐 연세가 있으니까 또 흡연 기록이 있다 그러면 암의 형태가 저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피부과 의사가 한 번은 봐야 됩니다. 피지선을 억제하는 골드 PTT라는 게 있던데 3회 100만 원 값어치를 하는지 궁금한지 일단 받아보십시오. 뭐 받아보십시오. 그거는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러나 여러 가지 뭐 레이저로 피지선을 억제한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가 돈값어치는 못하는 것 같아요. 100만 원이면 뭐 1년치 약값인데 차라리 약 먹고 약 바르는 게 낫죠. 훨씬 싸고 효과가 좋으니까. 지루성 피부염 여기 질문하지 마시고요. 여기 비욘디에서 함익병 지루성 피부염 치면 자세하게 한 8분 내지 10분 강의한 게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탈모될 일은 없고 열 관리 그런 건 다 상업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근거 없는 거짓말입니다. 예. 비립종은 레이저로 제거하면 됩니다. 생기는 원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노화, 늙으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여성의 경우에 진통제 많이 먹은 사람들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에 사마귀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증이에요. 여기 비욘드에서 사마귀라고 검색하시면 자세한 설명해 놓은 강의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흑자는 튀어나온 흑자 검버섯은 레이저로 제거해야 되고요. 편편한 갈색 반점은 그냥 약만 바르시면 됩니다. 바르는 약이 있어요. 역시 이분도 비욘드에서 사마귀라고도 검색해 보시고요. 검버섯, 뭐 흑자 이렇게 검색하시면 따로따로 강의된 게 있습니다. 다 어떤 형식으로 강의를 딱 해놓은 게 있거든요. 5분, 10분 정도 찾아서 한번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질문 없어요? 하루만 안 감아도 딱 찢어지고 가렵다고요? 머리를 자르셔야죠. 그렇게 자주 감으려면. 긴 머리면 힘들죠. 지루성 피부염 있는 거하고 머리 기는 거하고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지만 피지가 많이 나와서 지루성 피부염이 계속 생긴다 그러면 짧게 자르고 머리를 감는 게 좋겠죠. 사마귀는 크림 갖고는 안 돼요. 사마귀 치료는 강남역에 가면 이지한 피부과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유도 원장님이 되게 치료 많이 하세요. 레이저로도 할 수 있고 면역 치료도 하고 냉동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가서 보시면 진찰을 받으시면 좋을 거예요. 레티놀을 눈꺼풀에 바르면 당연히 각질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선크림을 눈두덩이에 바르면 눈에 들어가면 되게 따가워요.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티놀 연고나 선크림은 눈꺼풀에는 바르는 거 아닙니다. 입술의 문신으로 인해서 알러지 반응이 생긴다? 아닐 거예요. 입술 문신했다고 그래서 알러지 생긴다 그러면 당기고 건조하지 않고요. 진물이 나고 굉장히 더 습진 모양으로 생기지 건조해지는 건 아니에요. 목의 염증은 별일 없어요. 스마일 라식하고 3일 뒤부터 뭐 별 문제는 없는데요. 루테인은 먹으면 안 돼요. 루테인은. 네. 라식하고 난 다음에 제로키타를 먹게 되면 눈물이 좀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라식하고 나면 인공 눈물을 넣어야 되거든요. 좀 농도가 진한 걸 써야 될 거예요. 인공 눈물을. 네. 이소티논 때문에 부작용으로 탈모가 있다. 뭐 제가 30년 동안 아이소트레티논을 처방하고서 약 먹어서 탈모 생기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개는 보면 여드름 있는 사람과 대머리 유전성 탈모가 있는 경우가 같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먹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소티논이나 대머리 치료제 같이 먹어도 돼요.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눈꺼풀에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아니에요. 눈에 들어가면 되게 따가워요. 그래서 농담처럼 우리가 내기 골프를 칠 때 자외선 차단제를 잘 모르는 친구들하고 내기할 때 이마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줘요. 이거 되게 좋은 거야. 뭐 그러면서 이제 농담처럼 발라주면 끝날 때까지 18홀 라운딩 끝날 때까지 눈이 따가워서 비비고 있다고요. 내기하면 이기죠.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는 눈 아래만 바르는 거고요. 눈 이쪽은 모자나 선글라스 같은 걸로 가리는 게 좋습니다. 1일 1팩을 해서 효과가 있는 건가요? 무슨 효과를 얘기하시는 거죠? 특별한 효과는 없습니다. 네. 오메가3 갖고 이소티논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은 의학 정보나 광고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강식품을 먹으면 내가 되게 건강해질 것 같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어요. 주장이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건강식품을 잘 안 먹죠. 근데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잘 먹어요. 먹고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병이 없는 사람이 이걸 먹고 건강해지지는 않지만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는 사람은 그걸 먹으면 어느 정도 보조적인 효과는 있겠구나라는 정도예요. 여드름 있으면 저기 처방을 받아서 여드름 약을 먹고 바르세요. 네. 리프팅 연고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있다 그래서는 그 사람은 거짓말한 겁니다. 이마의 주름은 보톡스가 정답이에요. 필러는 지방이 빠진 데 넣는 거예요. 이마에도 뭐 많이 이제 지방이 빠져서 푹 꺼인 분이라면 뭐 필러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이마 주름은 다 표정 주름이에요. 보톡스 맞으셔야 됩니다. 입술 습진에 스테로이드 바르면 됩니다. 이제 원인을 찾아야죠. 수란트라는 지루성 피부염과는 무관합니다. 수란트라는 주사성 여드름이라고 그래서 얼굴이 늘 붉은기가 있을 때 대개는 이제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성 여드름이 같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선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돼요. 하이드로콜티존 로션으로 발라서 좋아지면 그 다음에 수란트라 연고는 꾸준하게 계속 쓰세요. 그러면 그 주사성 여드름, 늘 붉은기가 있는 그건 좋아질 겁니다. 수란트를 바르는데 눈이 빨갛게 붓고 바르지 않은 데서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부작용일 수가 없어요. 바르는 연고의 부작용은 바른 자리에서만 생겨요. 그러니까 수란트랑 상관없는 일일 거고요. 좁쌀 여드름이면 좁쌀 여드름이 생긴 거겠죠. 네. 고래밤님이 질문 주신 거는 딱 저게 주사성 여드름이에요. 이분도 잠깐 나가서 요 채팅방에서 나가서 저길 먼저 보세요. 주사성 여드름이라고 검색하면 자세하게 강의가 있어요. 네. 노을님은 여기서 여드름 챕터를 여드름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부주의염이라고 검색해도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노을님, 턱 밑에 뾰루지 생기는 거. 이것도 여드름이에요. 스티바 연고 바르고 레틴을 발라도 될까요? 따갑지 않으면 다 써도 돼요. 근데 중복해서 쓰실 이유가 굳이 없어요. 안면 윤곽 시술을 먼저 하세요. 안면 윤곽 시술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윤곽에 맞게끔 뭐 레이저 시술 하시면 좋겠죠. 한대면.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얼굴에 돈 들인다고 그 뭐 크게 달라질 거 없어요. 질병이 명확하게 있는 사람은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로서는 뭐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뭐 자꾸 얼굴에 돈 들인다고 해서 그 피부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아이크림을 발라야 주름이 예방된다. 뭐 화장품 마케팅이죠. 저는 평생 얼굴에 화장품 발라본 적 없는데 크게 뭐 나이에 비해서 주름이 많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게 눈 주위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없기 때문에 아이크림 쓰면 되는데 그걸 꼭 발라야 된다. 그거는 이제 화장품 회사의 주장이죠. 꼭 발라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스킨 보톡스는 저는 시술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보톡스는 기본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기 때문에 표정주름을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상업적인 의료 시술도 보면 효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그러나 이제 뭐 그 일시적인 효과가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주장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어떤 치료를 권할 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많은 헛돈을 쓰게 됩니다. 표정주름이 있어서 보기 흉하다 그럼 보톡스 맞는 정도 이 정도 생각하시면 그게 이제 객관적이에요. 블랙헤드는 여드름이에요.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시술이 아니라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왜냐면 이게 피지가 많이 나면 지성 피부라서 블랙헤드가 심한 거거든요. 이분 여드름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약을 바르면 됩니다. 클렌징 오일 뭘 쓰든 어떤 시술을 하든 하나도 좋아질 거 없습니다.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저기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모든 정보들을 AI 그 컴퓨터가 기억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하는 거는 저기가 되겠죠. AI가 다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있을 때 미래 직업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면허가 있는 직업이라면 그 면허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가 이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의사의 면허를 가져야만,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을 구할 수 있다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누구든 AI를 통해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해진다면 이건 법률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속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내과 계통이나 피부과 같은 경우에 약을 쓰는 경우라면 거의 없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국민들 다수가 나는 AI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라는 사람이 다수라면 면허를 통한 영업권이라 그러죠. 업권의 이익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는 그 시대, 그 어느 시점 특이점이 와서 AI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얼굴 같으면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 앞에서 내 사진을 찍고 이렇게 찍고 내 얼굴에 무슨 문제가 있나, 어떤 처방이 필요한가 라는 거를 할 수 있겠죠. 뭐 머신러닝이면 그건 시간의 문제고 컴퓨터 용량의 문제일 뿐이죠.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당신의 피부에 지금 현재 지루성 피부염이 있으니까 1% 하이드로콜티존을 5일에서 일주일 바르십시오라고 처방이 나오고, 그 처방을 갖고 내가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합법이다라고 정하면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의사란 직업이 적당히가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게 전혀 없겠죠. 신기술이나 AI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뭐 지금도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가능한 일이죠. 이제 남는 거는 뭐냐면 수술이죠. 수술. 직접 어떤 환자한테 수술하는 그 분야는 아마 남겠죠. 의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굳이 의사가 된다 그러면 외과 계통이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대 정원 2,000명씩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틀린 정책이다. 예,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지 영업권의 이익을 뭐 보호하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없어질 수 있는 직업에 뭐 수천 명의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이공계적인 소양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의사가 돼버린다 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인력 낭비다 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그 라이센스 가진 사람들이 과연 AI가 대체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뭐 파업을 하거나 뭐를 하겠죠. 그러면 파업을 한다 하더라도 AI로 다 하면 되죠. 문제될 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라이센스 직업이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에도 라이센스 직업이 좋다. 이거는 뭐냐면 기득권을 보호하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라이센스가 보호될 거예요. 근데 법이 이제 만일에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정말 뭐 종이 쪼가리가 되겠죠. 그래서 미래의 직업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많이 변할 거예요. 그 변화를 주도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해내면 우리가 그걸 표준화시켜서 우리가 헤게모니를 질 수 있겠지만, 지금 똑똑한 친구들이 전부 의사만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나라가 되겠죠. 이류 국가가 될 겁니다. 어렵게 지금 우리가 인류 국가에 근접한 만큼 발전해 왔는데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많죠. 뭐가 남을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태그마크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AI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비관적인 미래 예측, 그 다음에 낙관적인 미래 예측에 대한 그걸 쓴 책이 있어요. 태그마크
맞을 거예요. 제목이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다음번에 제가 약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그 미래에 대한 AI가 지배하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고 어떤 직업이 도움이 될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결론은 엔터테이너만 남을 거다. 근데 요즘에 엔터테이너도 보면 AI가 다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엔터테이너는 몸을 쓰는 엔터테이너가 되겠죠. 뭐 골프 선수라든지 야구 선수라든지 그것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게 되려나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책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모든 라이센스 직업은 법률적인 문제만 제외하면 언제든지 제일 먼저 무너져 내릴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적으로서 남을 수 있는 거는 뭐 농업 같은 경우도 공업 팩토리 팜이라고 그러죠. 공장에서 농업을 짓게 되죠. 지금 우리는 이제 그게 뭐 농민 보호 때문에 여러 가지 대기업이 진출하는 걸 막고 있지만, 이제는 하늘과 동업하는 농사는 안 짓게 될 겁니다. 그것도 다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직업은 모릅니다.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의사는 아니다. 적당히 먹고 살지 못할 수도 있다. 면허 자체에 대해서 존재를 없애버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국민들이 의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선, 뭐 이런 것 되면, 제일 먼저 없어질 직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해요. 서저리 파트 빼고 나면 굳이 자, 피 뽑아서 혈당치 얼마 나오고, 피 뽑아서 콜레스테롤 수치 얼마 나오는 거 컴퓨터로 다 입력하면 AI가 다 판단해 줄 수 있거든요. 초음파를 봐도 초음파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이상 소견이나 이런 것들이 다 AI가 리딩할 수가 있어요. 영상학 쪽에서도. CT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 비전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 해야 되느냐? 그래도 우리가 예전부터 해왔던 국영수는 해야 되고요. 문사철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육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음악도 해야 되고 미술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AI 세상에서 AI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루 잘해야 된다. AI가 못하는 게 뭐냐? 판단력은 있으나 행동이 굼뛰죠. 어떤 AI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사람처럼 판단하고 움직이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로봇가 잘 움직이긴 하나 머리가 텅 비고요. AI는 기술적으로 개개인이 탑재가 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가운데 어떤 터미널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운동과 예술과 음악, 음미체, 국영수, 문사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 직업이 어떨지는 미래에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 지금 할 수 있는 공부는 많이 해놓는 것이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비후성 반응에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 백내장에 영향이 많이 맞으면, 근데 뭐 작은 거 한두 군데 맞는 건 큰 영향이 없겠지만 아주 넓은 데라면 어차피 뭐 스테로이드 주사를 못 맞는 거죠. 다른 치료를 해야 됩니다. 레이저로 갖고 비후성 반응 치료가 쉽지 않아요. 비후성 반응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종양의학과에서 하고 있는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됩니다. 흰머리는 염색이 약입니다. 그냥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항우울제 먹는 거하고 피부과약 먹는 건 상관없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두피가 늘 붉고 여드름처럼 뾰루지가 늘 있어요. 스테로이드 바르느냐 처음하는데 바를 때만. 지루성 피부염 맞아요. 실키님. 그래서 이분도 여기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검색해서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병 없어요.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생활습관 고치지 않으면 지루성 피부염으로부터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생활습관 바꾸셔야 돼요. 자세한 내용은 지루성 피부염 검색하시면 돼요. 목 쪽의 여드름 흉터가 켈로이드예요. 켈로이드 주사가 염증 주사랑 같은 겁니다. 트리암시놀로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거예요. 아니요, 인상 써서 생기는 거예요. 보톡스 맞아야 됩니다. 미간 주름은. 둘째가 여드름 약 먹고 피부가 너무 좋아졌는데 먹는 약 끊더라도요, 크레오신은 계속 발라야 됩니다. 제가 늘 환자들한테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여드름이 유전적으로 생기는 경우라면 절대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약을 발라서 좋아지면, 먹는 약은 1년에 100에서 120개 이내에서 조절해서 약을 끊고요. 크레오신은 계속 발라야 됩니다. 중단하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요. 피부에 물 찬 것처럼 멍울이 몇 군데 생겼다고요? 어디에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몇 군데 동시에 생겼다 그러면 다발성 피지낭종이라고 가슴에 그런 게 가슴이나 등에 생길 수 있어요. 가슴에 생겼다면. 근데 부위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안에 주머니가 만져진다 그러면 낭종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군데 생겼다면 다발성 피지낭종인 경우가 많아요. 예. 예방은 없어요. 예방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새벽 2시에 취침할 수밖에 없는 야근을 해야 되는 직업이라면 새벽 2시에 잘 때 반드시 안막을 치고요. 안막을 치고 핸드폰 끄고 문에다가 취침 방해 금지라고 쓱 딱 붙여놓고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직업의 선택이 날밤을 새야 되는, 밤낮이 바뀌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라면 새벽 2시가 보통 사람의 밤 10시인 것처럼 내 몸과 내 뇌를 속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보통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5시면 해가 뜨거든요. 그럼 새벽 2시에 잤는데 창문이 해가 들어오면 우리는 눈을 감고 있어도 시상하부에서 그 자외선이나 햇볕의 영향을 받아서 뇌가 각성 상태로 변해버려요. 피곤하니까 쓰러져 누워는 있는데 잠을 뇌가 자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2시에 잘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면 새벽 2시부터 아침 9시, 10시까지 깨지 않고 잘 수 있게끔 안막을 쳐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루성 피부염의 문제가 아니라 주영훈 씨가 갖고 있는 부모님한테 받았던 건강 수명을 누리지 못하고 병이 들고 일찍 생명을 다하는 일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서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자는 거에 대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저기 하버드 대학에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했던 거 있죠. 나이가 들었더니 제일 중요한 게 섹스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잘 자는 거더라라는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의학적으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경험칙으로 나이 55세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자는 거더라는 얘기입니다. 예. 같은 설문조사를 결과 하버드의 84학번 동문의 가장 채우고 싶은 욕구는 수면욕이었습니다. 잘 자는 일은 섹스나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글을 쓴 사람은 인문학을 한 사람이고 언론인이에요. 의사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하버드 대학 졸업실에 가서 55세 때 봤더니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구주의염은 여드름입니다. 여드름. 예. 구주의염. 일종의 여드름이에요. 약 먹고 약 발라야 됩니다. 60대 리프팅 한다 그러면 성형외과에 가서요. 정말 제대로 된 리프팅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제일 나아요. 60이면. 네. 몸에 빨간 점이 많이 생겼다. 늙어서 그런 거예요. 노화 현상입니다. 네. 뭐 별거 아니에요. 네. 간호학과 학생인데 AI로 대체될 수 없는 간호학과라면 간호학이 하는 일이 보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죠. 예. 간호 분야에서 판단을 하는 일은 뭐 다 AI가 할 수 있죠. 예. 외려 사람이 저렇게 되겠죠. AI가 시키는 대로 지시대로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아무리 뭐 AI가 나오고 로봇이 나온다 하더라도 혈관 주사, 정맥 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런 거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손을 놀리는 일, 몸을 쓰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인간이 계속 하게 될 일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예. AI가 나온다 그래서 뭐 성형 수술을 AI가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고요. 예. 인공관절 수술을 AI가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을 쓰는 일, 그 서전 파트가 앞으로는 각광을 받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서전 중에서 자기가 그 활동을 하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성형외과밖에 없죠. 예, 정형외과 일부 좀 있고, 나머지 외과는 수술을 하면 할수록,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료보험 제도 하에서 AI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적자 나는 일을 계속할 의사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의사 증원이라는 것은 정말 이 현행 시스템에 뭐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의사만 늘여놓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하는 정말 스투피드 퍼슨이 할 수 있는 결정이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목 위로 목이 물린 것처럼 부어오른 물이 찬 것 같은 주머니가 생겼다고요? 피지낭종이겠죠. 네. 주머니가 생겼다면. 그럼 뭐 치료는 다 수술해야 됩니다. 63세 팔자주름이 있는데 늘어졌다 그러면 필러를 하면 더 늘어져요. 이렇게. 왜냐면 그 안에 집어넣는 게 하이알루로닉 액시드라고 하는 보형물을 넣는데요. 그것도 무게가 있으니까 밑으로 처지죠. 액상이니까. 젤 타입이니까 무게가 밑으로 처지죠. 더 처지죠. 그래서 팔자주름이 있고 늘어졌다 그러면 이거 하셔야 돼요. 성형외과에 가서 이거. 여러분들이 자꾸 수술은 싫고 결과는 좋기를 바란다. 그거는 뜨거운 아이스커피를 찾는 겁니다.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늘어졌다 이거 하셔야 돼요. 네. 성형외과 가십시오. 치코리타님, 저는 30대 초반이고 회사에서 동료들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얘기했다. 왜 진작에 조금씩 올리지 않고 이제야 그러는지 화가 납니다. 부모님 세대부터 더 냈어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 떠는 게 이제 화가 납니다. 왜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니 투표하는 사람들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70대는 투표율이 80%가 넘어요.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투표도 안 하는 20대, 30대에게 표를 달라 그럴까요? 입맛에 맞는 얘기하면 돈 조금만 내도 국민연금 많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만 하면 찍어주는 80대, 70대, 80대에 호소를 할까요? 내가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민주주의는 표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대는 투표를 등한시했습니다. 그 대가를 여러분이 치르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20, 30대에게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믿으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믿지 마십시오. 개개인, 나의 부모는 내가 믿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과의 동년배 세대들이 결정하는 정치적 결정은 믿지 마십시오. 현재 그건 분명한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거죠. 심지어는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이 13%로 소득의 13%까지 국민연금을 내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맨날 말만 하던 거예요. 이 국민연금 납부액을 늘리면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좀 오래 가긴 하겠죠. 그래도 적자납니다. 금방. 왜냐하면 처음부터 국민연금을 설계할 때가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전제였고 소득이 계속 늘어난다는 전제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령화 사회에 올 거지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평균 연령이 90세가 됩니다. 대부분 100세를 산다는 얘기예요. 이럴 줄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환갑잔치 할 때 만들었던, 환갑잔을 하면 잔치를 했던 그때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예요. 바뀌었잖아요. 근데 왜 안 바뀌냐? 그 국민연금을 받아갈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냈어요. 저도 60세가 되니까 국민연금 다 냈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더 내면 더 준대. 나는 더 내기도 싫고 더 받고 싶지도 않다 그랬어요. 더 받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등쳐먹겠다는 얘기예요. 20, 30대 등쳐먹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저보고 더 내래. 계속 더 내면 더 많이 주겠대. 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2050년이면 다 재정 고갈되게 돼 있어요.
그걸 조금 더 뒤로 미루자고 돈 좀 더 걷자 그랬는데 현 정부가 들어서 반대를 해요. 반대하는 이유가 명분은 좋죠. 구조를 개혁하자. 일단 모수개혁부터 해서 돈을 더 걷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자 그러면 반대하죠. 예. 왜냐? 기업도 더 부담해야 되고, 예. 지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20, 30대는 부모님은 믿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맞지만 부모님 세대를 믿거나 부모님 세대를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은 쪽박찹니다. 그건 뭐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돈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보시는 분들이 또 불편해하죠. 예. 그렇지만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예. 난임 산부인과 가보면 출생률 최저 전혀 못 느끼죠. 대기가 어마어마해서. 왜 그럴까요? 예. 산부인과가 다 문 닫았습니다. 산부인과가. 그래서 병원이 몇 개 남은 게 없어요. 산부인과 전문을 딴 전문의들이 다 피부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는 기본적으로 산과는 2명의 생명을 다뤄야 되잖아요. 산모와 아이. 그 노력이나 그 스트레스의 대가보다 그냥 얼굴에 레이저 한번 해주고 돈 버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예. 그 다음에 돈도 더 벌어요. 리스크도 없고 소송 분쟁도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의사가 시바이처가 아니라는 얘기 제가 늘 하잖아요. 옆집에 빵가게 아저씨가 새벽에 나와서 빵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아침빵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의사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사가 됐어요. 왜 됐어요?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생활이 안정되기 때문에 의사가 된 거지. 여러분들에게 치료를 통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의사를 되는 경우, 의대를 가는 경우는 극소수라는 얘기죠. 그럼 왜 그런 의사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이윤 동기를 나쁜 쪽으로 보냐 이거예요. 난임 산부인과 출생률 제한 못 느낀다. 예, 산부인과가 없다니까요. 그걸 하질 않아요. 예. 맨날 날밤 새야 되고 언제든지 응급환자 뜨고 언제든지 밤에 출산을 해야 되는데 버는 돈이 적어. 그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면 하죠.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고통과 시간과 스트레스를 받은 만큼 돈을 많이 주면 되는데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의사들이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의 60%, 70%밖에 보상 안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하죠. 소아과 오픈런 생기는 이유가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소아과 전문의가 다 개업을 때리치고 전부 피부과 본다니까요. 왜 그러냐? 소아과에서는 돈 못 벌니까요. 소아과를 했는데 피부과 쌤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러면 소아과 인기가 있고 소아과 스님들이 수가 늘어나죠. 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의사들이 돈만 안다. 여러분들은 돈만 안 알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제가 여기서 이게 돈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이유는 누구나 노력을 하면 그 대가는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돈밖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터무니없이 미용하는 분야보다 적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지는 않고 의사를 2,000명을 더 뽑아서 5,000명씩 졸업을 시키면 낙수 효과로 소아과도 할 거다. 그럼 지금 소아과 쌤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는 그러면 5,000명 뽑아서 공부 못하고 정말 무능한 의사가 돼서 소아과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국가 의료 정책을 하는 사람이 입에 담을 얘기입니까? 그래도 직업적 자존심 있는 사람들인데 저 같은 사람이야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의사를 갖고 의사 나부랭이라 그래도 되고 뭐 온갖 소리를 다 해도 뭐 듣고 넘어가지만 지금 20, 30대 젊은 의사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그 자존심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국가 의료 정책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갖고 있는 공권력을 그렇게 휘두른다. 망나니가 칼이듯이 그렇게 휘두르면 그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네. 네. 예, 또 이런 얘기 나오면 얘기가 길어지고 우리 홍 박사님 이런 얘기 하는 거 싫어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비립종 레이저인데 하나도 제거가 안 됐다. 제대로 치료가 안 된 겁니다. 예, 비립종은 수술하게 되면 잘 제거가 됩니다. 아마 비립종이 아니었을 가능성은 있죠. 예, 한 건 정도 비립종과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는 수술 방법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비립종이라면 뭐 그거는 레이저로 하면 당연히 제거가 되죠.
대학의 진로도 자본 따라간다. 서울대 경제학과 1등으로 가는 학생들 희망 일타 강사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서울대 경제학과 1등으로 들어간 입학생이 장래 희망의 일타 강사라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입시 카르텔이 어떠다 저떠다는 식으로 법의 잣대로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정책이에요. 당연히 모든 인간의 진로는 돈 따라갑니다. 뭐 자본이라 그럴까지 거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가장 최소의 노력으로 가장 최대의 수익이 나오는 파트로 사람이 몰려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걸 갖고 배관시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가야 되겠죠. 모든 직업은 1시간 일하면 시간당 임금 얼마로 똑같이 해야 되겠죠. 대통령부터 가장 사회의 가장 아래쪽에 일하는 분들까지, 재벌 회장부터 그 재벌 그룹의 회장부터 그 재벌 회사의 수의분까지 시간당 임금을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기겠죠.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인류 역사에 그런 게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대학의 진로도 당연히 돈 따라갑니다. 일타 강사가 돈 잘 버는 거는 이번에 그 친구 내 후배가 청담동 아파트 고급 빌라 분양을 하는데 일타 강사 쌤들이 제일 많이 그 중에 계약한 분 중에 꽤 많은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일타 강사 하신 분, 그 다음에 비트코인, 코인 쪽 관련 일을 하는 분, 그 다음에 또 한 직종이 있었는데, 유튜브 크리에이터,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의사는 별로 없어요. 한 명도 없대요. 이제 우리가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의료 수요가 증가할 거다.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한 얘기들은 슬쩍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겁니다. 어디까지 돌볼 건지. 그래서 무한한 의료를 제공을 해서 무한히 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건지, 아니면 제가 한번 어떤 유튜브에서 다룬 적인데 적극적 안락사를 한번 고려해 볼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간병 돌봄이 그것도 필요하죠. 예. 그 다음에 미래의 간병 돌봄이 인력이 필요한데 인구가 감소돼서 인력이 어떻게 될까요? 뭐 로봇도 있다 그러지만 그런 일은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습지는 무조건 스테로이드 발라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기 하시면 되고요. 자, 무좀은 약 바르면 돼요. 무좀은 무좀 연구가 워낙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약 바르면 돼요. 65세 여성인데 코, 입 주변에 가려우면서, 이거는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끝이 노랗게 여드름처럼 된다. 이거는 여드름이나 아니면 그람 네가티브 모낭염, 그람 음성 모낭염일 수 있어요. 스테로이드 바르다 보면. 스테로이드를 한 달을 먹을 이유는 없고요. 프로토픽을 바르고 또 미노사이클을 한 달 먹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원인은 유전일 거예요. 이분은 심한 지성 피부이고요. 그런 지성 피부를 가진 사람이 지루성 피부염이 자주 반복되는 거예요. 글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서 가려울 때는 스테로이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가렵지 않을 때, 여드름만 남았을 때는 아이소트레티노인을 먹고 크레오신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란트라도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책 또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 몇 권 추천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우리나라 책 역사는 워낙 잘하니까 좀 빼놓고요. 서양 역사를 공부하길 때는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쇠망사 정도면 서구의 역사의 기본을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책 읽고 난 다음에 가능하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는 소설처럼 쓰여져 있지만 꽤 학문적으로도 비교할 수 있어요.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과학적으로 넘어오면 총균세는 한번 꼭 읽어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발 하라리의 3부작이죠.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그 다음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그 시리즈로 다 읽어도 괜찮은데 제일 하나 읽으면 사피엔스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천문학 쪽에서는 그 책 한 번은 그림도 많고 그러니까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정도는 한번 보시면 천문학이나 우주 생물학 같은 거에 대한 그 상상의 나래를 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즘 뭐 양자역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끈이론을 설명하려고 했던 그 책이긴 하나 실제 내용은 보면 물리학의 전반적인 거를 잘 리뷰해 놓은 책이 브라이언 그린의 엘리건트 유니버스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면 고등학생 정도, 뭐 대학교 초년생 정도면 그런 책들을 읽으면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한번 보시죠. 뭐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생 읽어도 괜찮습니다. 예. AI가 수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수술은 그냥 디시전 메이킹, 내과 계통에는 굉장히 많이 쓰일 거예요. 예. 제 휴가가 8월 15일이 있는 거주가 휴가입니다. 예. 출생률이 줄어들면, 그래서 인구가 줄면 모든 환경들이 일단 교육받는 사람이든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든 좀 더 좋겠죠. 근데 이제 그 감소하는 폭이 뭐든지 급격한 변화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구가 지금 여기 5,300만을 살아가는 것이 꼭 좋은 현상이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인구가 줄어가는 건 곤란하다. 서서히.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 100년 뒤에 우리가 한 3,000에서 3,500만 정도로 줄어들 수 있게끔 서서히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처럼 뭐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허물어져 내릴 정도로 인구가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같은 출생률을 방치하는 것은 정말 뭐 대한민국 자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겠죠. 눈 주위의 비립종이 그걸로 안 돼요. 예. 비립종은 무조건 레이저로 수술해야 됩니다. 글쎄요, 뭐 피부 마사지기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과수면을 한다는 얘기는 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병이 있어도 병이 있으니까 그렇지, 정상적인 사람이 많이 자지를 못해요. 내과적인 병이나 정신과적인 병이 있는 거죠. 수면 부족은 뭐 몸에 다 나쁘죠. 자체가 나쁜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데브라 코파켄도 얘기했잖아요. 55세에 대해서 하버드대학 졸업생이 만났더니 수면이 제일 문제라고. 잠이 잘 안 들면 정신과 가보셔야 돼요. 낭종치료는 대학병원 피부과를 가시면 돼요. 갱년기하고 수면하고는 별 상관없습니다. 이게 나이가 드는 거지 갱년기라고 이름 드지 마세요. 붙일 필요 없어요. 갱년기와 상관없이 나이가 들면서 운동량은 적고, 그래서 낮에 운동량이 적으니 밤에 잠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꼭 나이가 들수록 낮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운동을 하셔야 돼요. 센 운동은 못 하더라도 걷기 같은 꾸준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단 거를 좋아하시면 단 거를 영어로 쓰면 DANGER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최영은 씨. 단 거를 영어로 그대로 음으로 옮기면 DAN, 단, 거, GER. 단 거는 danger 한 겁니다. 예.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윤희님 4, 5시간을 38회 자고 있다. 아마 다른 시간에 낮잠을 잠을 채우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5시간을 자고 건강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사람들마다 특이 체질이 있긴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7시간, 8시간은 자야 됩니다. 환부가 9cm 정도 되면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예. 마취제 뭐 섞을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예.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하여튼 의료계에서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는 의료계는 7시간, 뭐 어짜도 7시간, 예. 8시간 자야 되겠죠. 흐흐님은 글 올리는 게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는 사람이네요. 웬만하면 저런 거는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버르장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에 불문하고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사람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손가락 달렸다가 아무나 댓글 달고 저런 식으로 글 쓰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비난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고 이런 데서 같이 사이트에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 제 개인 사이트에서는 반드시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명치 부위에 잡티 홍반, 잡티 같은 홍반,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홍반이 있다 그러면 그건 병이 있는 거예요. 습진이 있는 거고요. 검버섯이 있다 그러면 레스트렐라 증후군이라 그래갖고 몸에 갑자기 검버섯이 많이 생기면 위나 대장에 용종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위내시경, 장내시경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청년 신혼부부 정책 시급합니다. 결혼을 안 하니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좀 더 이렇게 관대한 폭으로 넓혀서 결혼식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고 동거한 거에 대해서 같은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법적 보장을 해주면 사실 그러면 그게 이제 결혼한 거랑 똑같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혼부부 정책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게 필요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을 정부에서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혼해서 출산을 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모든 걸 다 해주면 열심히 살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줄 돈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우선 뭐 저는 현재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저는 문화적인 요인도 되게 크다라고 생각해요. 워낙 결혼에 대해서 결혼과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머릿속에 인식된 분들이 지금 20, 30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결혼하면 손해다, 아니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건 내 인생에서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국가적인 어떤 뭐 재정적인 지원으로 그게 바뀔까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혼과 비출산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되어 있는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밈이라 그러죠.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문화적 현상, 그 밈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뭐 우선 분양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갖게 되는 어떤 청약 저축이라든지 재형 저축과 같은 거에 대한 지원, 뭐 적어도 아이들이 출생을 하게 되면 그 아이의 교육 문제에 관한 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정도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영어는 뭐 영어를 잘한다와 못한다는 그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제 자녀들은 유학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 이제 영어를 갖고 뭘 하는 게 되게 익숙하고
저는 영어를 보려면 아직도 사전을 뒤적여 봐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아직도 영어를 국가에서 가르치는 것을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다 영어 유치원을 따로 보내죠. 그러면 그렇게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학생들이 잘할 때 차별이 되게 되잖아요. 차등이 생겨버리죠. 왜 우리는 그러면 영어를 공용어로 쓰지 않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공용어로 쓰자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게 되면 오렌지라고 해야 되냐, 어렌지라고 해야 되냐 이런 거 갖고 말장난이나 하는 게 현 정치 수준인 거죠.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영어의 공용화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국어하듯이 할 거 아니에요. 우리만 한글을 하듯이. 어릴 때부터 그걸 국가에서 다 가르치면 영어 유치원을 다니냐 못 다니느냐, 영어 유치원 다니는데 돈 많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나는 영어 유치원도 못 보내고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국가 경쟁력이나 국제 경쟁력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심도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어디서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느냐? 대통령 선거 때 논의돼야 될 얘기고 국회의원 선거 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팥값이 380원이다, 뭐 780원이다 이거 갖고 선거를 치르는 나라예요. 그러니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청년 부부의 신혼 정책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장려하고 베니핏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지만 그 베니핏을 준다고 뭐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부잣집 자녀들도 아이는 안 놓더라고요. 심지어는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상급눈을 걸어도 아이는 안 낳아요. 그럼 뭐 어쩌겠어요. 생각이 다른 걸. 40대 남자의 일광흑자라면 약 바르시면 됩니다. 튀어나오지 않은 거면. 만졌을 때 도드라진 검버섯은 레이저로 제거하고요. 튀어나오지 않은 검버섯은 그냥 약 바르시면 됩니다. 멜라논 바르시면 돼요. 네. 50대 후반 머릿속 지루성 두피염입니다. 지루성 피부염 검색하면 나와요. 고지혈증 약 먹으면 여드름에 안 좋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지리도 관심이 있어요. 포항님일 때 정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을까 이상하게 의구심이 드네요. 의구심 드는 게 정확할 겁니다. 일부 일간지에서는 이제 되게 그 확률이 높은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 자료 조사도 15년 전부터 쭉 했던 지질 조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조사,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륙붕에 대한 토질 조사를 한 거예요. 거기에 뭐 어떤 퇴적층이 있다고 확인이 됐겠죠. 여기서 시추를 했을 때 석유가 채굴될 수 있는 확률 3% 정도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대개 심해 유전의 개발이라는 건 뭐 여러분 보시면 20%까지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희망사항이고요. 3% 정도 보시면 될 거고 시추공 하나 떴는데 이제 1,000억입니다. 뭐 이거를 우리 이제 석유공사에서 하겠죠. 이제 다 이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라 돈으로 뚫는 거지 뭐 개인 회사 뚫지는 않죠. 만일에 확률이 되게 높다면 20% 정도 확률이면요 시추 회사나 다른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반드시 자기들이 숟가락 얹으려고 들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저 얘기가 정확한 얘기인지 아닌지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다른 메이저 석유 회사에서 돈을 넣고 지분 참여를 요청을 하면 20%가 맞을 거예요. 근데 어느 시추에서, 왜냐면 그 지질조사 같은 거는 그건 비밀이 아니거든요. 공개해도 되거든요. 우리 이런 지질조사 결과가 나왔어. 이런 자료가 있는데 시추 한번 하는데 너희들 투자할래? 뭐 5개에서 7개 뚫으려면 7천억에서 1조 정도 돈이 들어갈 텐데 그럼 외국의 자본들이 들어오죠. 20%면. 안 들어올 이유가 없죠. 왜냐면 육상의 사우디에서도 유전 뚫을 때 20% 확률이 잘 안 나오거든요. 구멍 뚫으면 석유 나온다는 사우디나 이런 데서도 20% 확률 정도는 아니에요. 그 상업성 있는 유전이 뚫어서 나올 확률이. 근데 그 심해 바다에서 20%다. 글쎄 누군가는 모르지만 과장된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께서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희망상으로 나오면 좋죠. 대한민국 땅에서 석유가 나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외국 회사들이 투자를 들어온다 그러면 확률이 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희망회로를 너무 많이 돌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수리에 두피 문신이요? 그거는 미용적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래 살면 좋죠. 건강하게 오래 살면 되게 좋은 일입니다. 생명이 태어나서 오래 산다는 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네.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저기 아프죠. 저도 이제 60이 넘어서. 오른쪽 새끼 밥그릇에 무좀이 생겼다. 약 바르시면 돼요. 먹을 필요 없습니다.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항진균제 바르시면 됩니다. 네. 당뇨도 있고 그러면 잘 안 낫는 건 맞아요. 당뇨 있는 분이 음주 흡연을 그러면 그냥 약 바르시면 돼요. 꾸준히 안 발라서 그래요. 꾸준히. 하루에 2번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바르시면 돼요. 편편상세포암이라는 거 피부에 생겼다는 얘기겠죠? 예. 협착증이 생겨? 무슨 협착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90이라 하더라도 뭐 피부 수술 받은 건 좀 어려운 거 아닌데요? 피부과 수술은 이건 다 국소마취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셔도 돼요. 저는 7시간, 8시간 자야 돼. 안 자면 뭐 일을 못 해요. 예. 그 시간은 무조건 잡니다. 아산병원에서 4, 5시간 수술하는 외과의사요? 12시간 수술하는 분도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은 일부 의사들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의사를 그렇게 뭐 돈만 밝히고 돈을 벌고 뭐 부자로 사는 그런 것만 갖고 얘기해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국가 의료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불행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필수 의료기과는 아마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복귀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보드가 전문의 선생님들이 안 나오게 되겠죠. 필수 의료기가. 예. 그 다음에 학생도 1년이 이제 중단되겠죠. 내년 이제 예과 1학년들은 7,800명, 거의 뭐 8,000명 정도가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3,000명 가르치고 있던 교실과 실은 실습실에 8,000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3부제 수업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군의관의 3분의 1이 비게 될 거고요. 공중보건의의 3분의 2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졸업생이 안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전문의가 안 나오니까 인관에서 가는 사람 수도 없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1년은 이제 자리가 완전히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막을 건지 벌써 지방에 있는 공중보건의를 서울로 차출해 갖고 있어요. 그럼 지방 의료를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지방에 지금 공중보건의마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대로 강행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게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모든 문제가 이제 내년 되면 현실화 될 거예요. 그럴 때도 과연 뭐 무작정 의사는 많이 만드는 게 좋아. 저놈들 뭐 많이 잘 벌어 잘 먹고 사는 거 꼴도 보기 싫은데 잘 됐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정책을 지지했던 분들도 포함해서 하여튼 제가 미리 당부드리면 내년 1년은 절대로 아프지 마십시오. 예. 내년 1년은 정말 대한민국에 큰 의료 공백이 생길 겁니다. 네. 안타까운 일인데 정책은 대통령이 던졌고 집행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선택은 국민들이 한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잘잘못은 시간이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양식 있는 의사들이 했던 얘기가 실현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던 걱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 돌아간다면
그건 다행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뭘로 수습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오늘도 11시가 됐네요. 네, 시간이 11시가 또 넘어갑니다. 앞부분 했던 그 윤영미 아나운서와의 방송 어때요? 재밌지 않았어요?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나이에 들어가는 게 가장 멋질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한 겁니다. 네, 저는 염색 안 합니다. 네, 염색은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색깔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미장원 같은 데 가서 도와달라 그러면 잘 하죠. 언제 할까? 저는 뭐 흰머리 나는 게 좀 늦게 나긴 했지만 되게 좋아요. 희끗희끗해지는 게. 흰머리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머리가 백발이 된다면 빠지지 않고. 네. 네. 1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60대에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법에 대한 얘기를 윤영미 아나운서랑 했고요. 후반에는 여러분들 피부과 얘기를 같이 했네요. 다음 주에는 도봉갑이죠.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당에 당선된 김재섭 의원 모시고 또 국민연금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해법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료 정책에 대한 얘기도 해볼 겁니다. 이 모든 게 정치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아까 어느 30대 분이 얘기했죠. 부모님은 원망하지 않아도 부모님 세대는 반드시 20, 30대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고, 이 세대 간의 갈등은 돈이 걸린 문제예요. 지금 10대가 더 심각하죠. 20대, 30대만 돼도 조금 나을 거예요. 2050년까지는 연금이 어찌됐든 기금 고갈은 되지 않으니까요. 적자로 전환되는 게 45년부터고 55년 되면 기금이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39이면 40이면 15년만 더 넣으면 20년만 더 부으면 되니까 좀 받을 수는 있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10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투표권이 없으니까 이제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데 정말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그 돈 우리가 이제 뺏어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으니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양식 있는 60대, 70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언하셔야 됩니다. 양식이 있는 50대, 60대, 70대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잘못된 정책의 기득권을 누리는데 법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우기게 되면 큰일입니다. 네. 다음 주일날 다시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